안녕하세요. 파이팅 훈공TV입니다. 오늘은 택시운전 자격시험 올인원 합격권 총정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본 영상 하나만 반복 시청하셔도 충분히 합격 점수 이상 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운전 중이나 자기 전에 틈틈이 두세 번 정도만 반복하신다면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사람이 끌고 가는 손수레는 차의 범위에 속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차와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는 것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오토바이죠. 사람이 끌고 가는 손수레, 차에 속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차와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가 아니다.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로 이어진 선을 연석선이라고 합니다.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로 이어진 선을 연석선이라고 한다. 연석선, 안전표지,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보도라고 합니다.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부분이니까 보도다.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의 종류에는 지규준호, 지규준호가 있습니다. 지시표지, 규제표지, 주의표지, 노면표지까지. 지규준호, 안내표지는 여기 속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의 종류에는 지시표지, 규제표지, 주의표지, 노면표지 있다. 지규준호, 안내표지 없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불특정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 가능한 공개된 장소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그런 것들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안가의 휴양지 도로,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된 장소죠. 국립공원 내 도로, 역시나 공개된 장소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해야 됩니다. 깊은 산속 비포장 도로, 이건 애매하지만 사유지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깊은 산속 비포장 도로도 공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에 해당한다. 그리고 통행이 자유로운 아파트 내 큰 도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고요. 농촌의 농로도 도로에 해당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가?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학교 운동장, 유료 주차장 내에 해수욕장 모래밭, 자동차 운전학원, 대저택 내부의 개인 도로, 이런 것들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해안가 휴양지 도로, 국립공원 내 도로, 깊은 산속 비포장로나 통행이 자유로운 아파트 내 큰 도로, 농촌의 농로, 도로에 해당한다. 하지만 학교 운동장, 유료 주차장 내부나 해수욕장 모래밭, 자동차 운전학원, 개인 사유지는 도로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통학버스라고 할 때 탑승하는 어린이의 연령 기준은 13세 미만을 뜻합니다. 11세, 12세 아니고 어린이의 연령 기준은 13세 미만이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승차 정원 기준은 9인승 이상입니다. 9인승 이상이 어린이 통학버스의 승차 정원이다. 자, 우리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이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별도의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매 시험마다 거의 한 문제씩 출제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먼저 신호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 유턴 또는 후진 위반 사고, 그 다음에 속도 위반 과속사고인데 20km 초과 과속사고입니다.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 사고. 자,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앞지르기 방법과 금지 시기, 금지 장소를 위반해서 사고가 났다.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또는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사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 무면허 운전 사고, 음주 및 약물 복용 운전 사고, 보도 침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사고,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개문 발차죠. 문을 연체 출발해서 사고가 났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사고. 이런 것들이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신호 지시 위반 사고, 중앙선 침범, 횡단 유턴, 후진 위반 사고, 속도 위반 20km 초과 과속 사고,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끼어들기 금지 위반 사고,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사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 그 다음에 무면허, 음주운전, 약물 복용 운전 사고, 보도 침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사고,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개문 발차,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사고,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입니다. 다음 중 교통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 벌점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경상 한 명마다 벌점 5점입니다. 물적 피해 100만원당 10점. 물적 피해는 벌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물적 피해를 내고 도주했다, 뺑소니했다, 조치를 불이행하고 도주했다 그러면은 벌점 15점이 되겠습니다. 피해 자체는 벌점이 없으나 조치 불이행하고 도주했다, 주차장에서 옆차 뭉콕하고 아이고 많이 까졌는데 보는 사람도 없고 해서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갔다, 조치 불이행 도주가 됩니다. 벌점 15점이다. 자, 중상 한 명마다 벌점 15점 맞습니다. 경상은 5점, 중상은 15점 맞다. 사망 한 명마다 벌점 100점 아니고 벌점 90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사망 한 명마다 벌점 90점이다.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면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의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 한 명마다 90점. 중상 한 명마다 15점입니다. 중상이라고 하면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있는 부상을 말하고, 경상 한 명마다 5점입니다.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이다. 경상 한 명마다 5점. 부상 신고 한 명마다 2점입니다. 부상은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을 말한다. 그래서 꼭 외우십시오. 사망 한 명마다 90점, 중상 한 명마다 15점, 경상 한 명마다 5점, 부상은 2점이다. 사망은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중상은 3주 이상 치료, 경상은 3주 미만 5일 이상, 부상은 아주 경미하죠.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있는 부상을 말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호 위반으로 사망 한 명이다. 자, 벌점을 계산해보면 일단 신호 위반 벌점이 15점입니다. 그리고 사망 한 명당 90점이니까 둘을 더해줘야 된다. 그래서 총 벌점은 105점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원인으로 해서 인명사고가 났다. 그래서 그 원인, 그 위반 원인으로 인한 벌점도 인명피해 벌점과 합산해서 계산한다. 신호 위반으로 사망 한 명이다. 벌점 105점이 되겠습니다. 피해자 구호 조치 아니하고 도주했다. 뺑소니죠. 피해자 옮겨서 버렸다, 유기했다, 위험운전으로 치사상했다, 죽거나 다치겠다, 이런 교통사고의 운전자는 가중처벌됩니다. 하지만 물적 피해 발생 후에 조치 없이 도주했다,
물적 피해는 도주 시 가중처벌은 없다. 벌점 15점이었죠? 자,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서 버려서 사망에 이르겠다. 아주 죄질이 나쁜 무서운 사건입니다. 자, 운전자는 사형 및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교통사고 시 신고사항은 사고 장소, 인명과 재산 피해 정도 등을 신속히 알려줍니다. 하지만 현장 주변 교통 상황까지 꼭 이야기해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경찰이 빨리 출동하는 게 목적이죠. 교통사고 시 반드시 신고해야 될 사항은 어디서 발생했으며 얼마만큼의 인명 재산 피해가 왔는지 그것부터 빨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주치운전, 음주운전에 관해서 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알아보면 자,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 알코올 농도와 만취 상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음주운전 기준인 술에 취한 상태는 0.03% 이상입니다. 옛날 기준인 0.05% 아니고 0.03%만 돼도 음주운전입니다. 주치운전이다. 그리고 만취다 하면 0.08%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 수치, 술에 취한 상태 0.03% 이상, 만취 상태 0.08% 이상 반드시 암기하시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면허 정지입니다. 일단 자,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하면 만취 상태까지는 아니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에서 0.08% 미만까지입니다. 그러면 면허 정지가 되고 벌점은 100점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 주치운전, 음주운전 했을 때는 면허 정지고 벌점은 100점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에서 0.08을 말한다. 술에 만취한 상태, 만취는 0.08% 이상이죠?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바로 면허 취소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는 면허 정지, 만취했다 면허 취소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그냥 음주운전이죠. 0.03%를 넘어서 운전하다가 이번에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됐네요. 그러면 만취와 똑같이 면허 취소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 0.03% 이상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 면허 취소다. 그리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0.03%를 넘어서 운전을 해서 면허 정지를 2번을 받았는데 그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해서 운전을 했다. 3번째 음주운전을 했다. 삼진 아웃입니다. 면허 취소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이때는 바로 면허 취소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 0.03% 이상인 상태에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면허 취소다. 자, 면허가 취소되고 5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제한을 받는 사항은 이 5년이 가장 긴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은 인명사상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의무 위반 뺑소니죠. 이 5년간 운전면허 응시 제한 사항은 모두 뺑소니 들어가 있다. 자, 무면허 운전으로 뺑소니했다. 5년간 시험 못 봐. 음주운전으로 인명사상 후 뺑소니했다. 그리고 과로, 질병, 약물 등 상태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위반해서 인명사상 후 뺑소니했다. 자, 모두 5년간 운전면허 응시 제한을 받겠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과로, 질병, 마약 등 약물 복용, 운전금지 위반해서 인명사상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뺑소니했다. 5년간 운전면허 응시 제한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했다. 형법상의 처벌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산, 위에는 사람이고 아래는 재산입니다. 건조물이나 재산을 손괴한 때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업무상 과실,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했다. 5년 이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산을 손괴한 때는 2년 이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 교차로나 터널 안, 다리 위, 구부러진 도로, 커브길이죠. 그리고 비탈길의 고갯마루,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자, 보기 중에 다른 거 끼워놓고 앞지르기 금지 장소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앞지르기 금지 장소는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커브길, 구부러진 도로에서도 앞지르기 금지돼 있다. 그리고 비탈길 고갯마루,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 앞지르기 금지돼 있습니다. 다음 중 철길 건널목에서 방어 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일단 철길 건널목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입니다. 일시 정지한다. 하지만 신호기가 있으면 신호기에 따른다. 그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일시 정지 후 좌우의 안전을 확인한다. 맞죠? 일시 정지합니다. 건널목 통과 시에 기어는 변속하지 않는다. 기어 변속하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거나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대로 쭉 통과합니다. 그리고 건널목 건너편 여유 공간을 확인 후에 통과한다. 자, 1, 2, 3번 다 맞는 방법이죠? 자, 하지만 앞차가 서행으로 통과하면 그 차를 따라 서행 통과한다. 무조건 앞차 따라가는 거 좋은 방법 아닙니다. 그래서 철길 건널목에서는 일단 일시 정지하고 신호기가 있으면 신호기의 지시에 따른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자, 과속이라 하면 법정 속도와 지정 속도를 20km/h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과속은 20km 초과다. 주행 속도란 정지 시간을 제외한 실제 주행 거리의 평균 주행 속도를 말합니다. 자, 주행 속도란 주행하고 있을 때만의 평균 속도니까 정지 시간을 제외한다. 그래서 정지 시간을 포함한다 하면 틀려요. 주행 속도란 정지 시간을 제외한 실제 주행 거리의 평균 주행 속도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상해의 범위는 사지절단, 중증 정신장애, 중대한 뇌손상, 모두 생명의 위험이나 불구, 불치의 난치병에 걸리거나 자, 그런 것들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상해의 범위에 해당하겠습니다. 일시적 시각장애, 벌써 일시적이죠? 이건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만료 후에 6개월이 지난 후에 운전을 했다? 자, 그렇다고 무면허는 아닙니다. 적성검사 만료되고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면허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간 취소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자, 6개월 지났다? 무면허는 아니고 빨리 검사받으러 가야겠죠. 자, 하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 운전했다. 무면허죠. 2종 면허로 1종 운전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했다. 무면허입니다. 그리고 면허증 발급 전, 면허증도 없는데 운전했다. 당연히 무면허죠.
자, 앞지르기와 관련된 OX 퀴즈 한번 해보면, 앞지르기는 앞차의 좌측으로 한다? 맞습니다. 자, 2차선에 있다가 앞차를 앞지르기 하기 위해서 좌측 1차선으로 앞지르기 하죠. 앞차의 좌측으로 한다 맞고, 앞지르기 시 해당 도로의 최고속도 기준을 잠시 넘을 수 있다? 아닙니다. 앞지르기 할 때 최고속도 기준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잠시라도 넘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경우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예외다. 필요한 경우 한 번에 2대 이상을 앞지르기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2대 이상 앞지르기 할 수 없다.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도 앞지르기 할 수 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 내가 앞지르기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다.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 자, 천천히 서행해서 통과한다, 조심해서 서행한다, 이런 꼬시는 말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다. 무조건 일시정지한다. 전방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하여 어린이들이 타고 내리고 있다. 자, 이때도 일시정지 후에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한다. 이게 정확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해서 승하차하고 있다. 일시정지 후에 안전 확인 후 서행한다. 다음 중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 감속 기준으로 오른 것은, 자, 가시거리 100m 이내일 때는 100분의 50, 50% 감속 운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100분의 20으로 감속 운행해야 되는 경우는 비로 인해 노면이 젖었거나 눈이 20mm 미만 쌓였다. 그럴 때는 100분의 20, 20% 감속 운행해야 됩니다. 최고속도 60km 도로에서 48km로 감속했다. 20% 감속한 거죠? 최고속도 80에서 64km로 감속한 것도 20% 감속한 겁니다. 그래서 가시거리 100m 이내일 때 혹은 눈이 20mm 이상 쌓였을 때 100분의 50, 50% 감속 운행한다. 자, 중앙선 침범은 통행 구분 위반에 해당해서 벌점이 30점입니다. 중앙선 침범 벌점은 30점이다.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어린이 통학버스가 영유아를 태우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며 주행 중일 때는 2차로가 비어 있어도 앞지르기 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2차로로 이렇게 가고 있고 앞쪽 1차로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영유아를 태우고 있음을 알리고 주행 중이다. 자, 이 2차로 앞이 이렇게 비어 있어도 앞지르기 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횡단보도에 노면 표지는 있으나 횡단보도 표지판이 없는 경우나 도로 포장공사로 노면 표지가 반만 남아있어도 횡단보도로 인정합니다. 어쨌든 노면 표지가 있고 반만 남은 경우라도 횡단보도로 인정을 한다.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1년입니다. 벌점 초과 운전면허 취소다.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기간은 1년이다. 자, 연간 벌점 누산 점수를 아래와 같이 받게 되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도달한 때 취소가 된다. 자, 그 한도는 1년간 121점,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201점, 3년간 271점, 누산 점수에 도달하게 되면 도달한 때 면허가 취소된다. 1년간 2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입니다. 자, 2년차 때는 80점, 3년차 때는 70점이 각각 더해지게 되겠습니다. 황색 주의 신호의 기본 시간은 3초입니다. 황색 주의 신호의 기본 표시 시간은 3초 동안 표시된다. 노란불은 3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정차나 주차가 가능한 경우는 주정차 허용 안전표지가 있는 곳, 그리고 고속도로 내에 있는 정류장에서 가능하고 차량 고장으로 인해서 길 가장자리 구역에 주정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유가 차량 고장이어야 됩니다. 아래처럼 졸음운전 방지나 휴식을 위해서 갓길에 정차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행료 지불하는 곳, 톨게이트에서 주정차 가능하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정차 주차가 가능한 곳은 주정차 허용된 안전표지가 있는 곳, 정류장이나 차량 고장으로 인해 길 가장자리 구역에 주정차하는 경우 통행료 지불하는 곳, 톨게이트에서 주정차 가능하고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서 갓길 정차했다, 이건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제1종 대형 면허 또는 특수운전면허를 받으려면 자격 요건이 19세 이상이어야 되고 이륜차를 제외한 자동차 운전 경력이 1년 이상 돼야 됩니다. 1종 대형 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가 19세 이상, 자동차 운전 경력이 1년 이상 돼야 된다. 자동차로 범죄 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차량을 훔쳐서 무면허 운전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집행유예 포함해서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 위반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운전면허 응시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됩니다. 자동차로 범죄 행위를 하거나 타인 차량을 훔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한 경우, 이를 통해 벌금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선고받은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면허 응시 제한 결격 사유가 된다. 자, 1종과 2종의 적성 신체검사 기준을 보면 1종 운전면허의 경우 두 눈 뜨고 0.8, 각각 0.5 이상이고 2종 운전면허의 경우 시력이 두 눈 뜨고 0.5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이 0.6 이상일 것. 그리고 색깔은 빨강, 노랑, 초록을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청색은 속하지 않는다. 빨로초 구별할 수 있을 것. 청력은 55dB, 보청기를 꼈을 때는 40dB까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요 청력 기준은 대형과 특수면허에만 적용됩니다. 자, 1종 운전면허는 시력이 두 눈 뜨고 0.8, 각각 0.5, 2종 운전면허는 두 눈 뜨고 0.5, 한쪽 눈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0.6, 빨로초 색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대형 특수면허는 55dB, 보청기 40dB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청력 기준이 있습니다. 자, 뺑소니, 신고 및 구호조치 위반, 도주 차량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경우, 자, 의인이죠? 이런 사람은 특혜 점수 40점을 받습니다. 뺑소니 도주 차량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경우 특혜 점수는 40점이다.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로 최종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경과 기간은 1년이다. 벌점 40점 미만의 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 기준은 최종 위반 사고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벌점이 소멸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 0.03에서 0.08%였죠.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한 때 또는 자동차 등을 이용해 보복 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에는 벌점이 100점입니다. 자, 만취는 면허 취소지만 그냥 술에 취해서 운전했다? 음주운전은 면허 정지죠? 그리고 벌점이 100점인데
또 하나 자동차 등을 이용해 보복 운전을 하여 입건됐다. 벌점이 100점입니다. 자, 승용차의 속도 위반 범칙 금액을 알아보면 369입니다. 맨 먼저 20km 이하로 과속했다. 3만원이고요. 20km 초과 40km 이하 6만원, 40km 초과 60km 이하 9만원입니다. 그리고 60km를 초과해서 과속했다. 승용차 운전자는 1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됩니다. 369, 12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갓길의 용도로 옳은 것은 긴급 자동차와 도로보수 차량의 이동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갓길 정차 휴식 안 되고요. 동승자와 운전교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체 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운영한다? 이것도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차가 막힌다고 해서 임의대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야간에 택시가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거의 있는 거 다 켭니다.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실내 조명등까지 켭니다. 요 실내 조명등이 꼭 들어간다. 야간의 택시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실내 조명등까지 켠다. 벌점 30점인 사항 4가지 알아봅니다. 과속은 40km 초과 60km 이하였죠? 속도 위반을 했을 때 벌점 30점입니다.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하면 벌점 30점이고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이다. 벌점 30점입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이다. 벌점 30점이에요. 40km 초과 60km 이하 속도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모두 벌점 30점인 사항에 해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조작 가능한 위치에 영상화면 표시행위, 운행기록계 미설치 이러한 사항은 벌점 15점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조작 가능한 위치에 영상 표시, 운행기록계 미설치 벌점 15점이다.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손해배상 합의기간은 2주입니다. 2주간 공식적인 피해자와의 손해배상 합의기간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서 피해자와 손해배상 합의기간은 2주다. 우리가 대형사고라고 하면 3명 이상 사망하거나 20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대형사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대형사고라고 규정합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사고의 성립 요건은 자, 일단 교차로죠. 장소적으로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안전운행을 불이행해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운전자 과실이 안전운전을 불이행해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과실이 운전자에게 존재해야지 사고가 성립한다. 하지만 신호위반 차량에 충돌하여 피해가 발생했다. 그런 피해자 요건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자, 사고 원인이 완전 다르죠? 신호위반 차량에 충돌한 거니까 내가 안전운전을 불이행해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과실이 아니다. 신호위반 차량에 충돌했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사고를 구성하는데 성립 요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1종 대형 면허, 1종 보통과 2종 보통 면허에 운행 가능한 차량 종류를 살펴보면 먼저 1종 대형 면허는 거의 모든 차량을 다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전체,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전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도로 보수트럭, 3톤 미만 지게차 모두 운전 가능하고 1종 보통으로는 승용차와 승차 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차, 그리고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까지 1종 보통으로 가능합니다. 2종 보통 면허로는 승용차와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 11인승부터는 1종 보통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는 2종 보통 면허로 가능하다. 1종 대형 면허로는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전체,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전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도로 보수트럭 3톤 미만 지게차까지 가능하고 1종 보통은 승차 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2종 보통은 10인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운행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화재 현장 출동 중인 소방차, 당연히 우선 통행 가능하고요. 검찰청 업무용 자동차가 업무도 보지 않는데 가능할 리 없고 출퇴근용 군용 차량도 작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없죠. 수사관이 운전하는 자동차도 단순히 수사관이 운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 통행 자동차를 살펴보면 자, 일단 소구혈, 소방자동차, 구급차, 응급자동차, 혈액수송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구혈이다. 소방차, 구급차, 혈액 운반 차량, 그리고 경찰용 자동차 중에 범죄 수사나 교통 단속 등 그 밖에 긴급한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차량을 긴급 자동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군 내부 질서 유지나 부대 이동을 유도할 때 우선 통행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에서는 범죄 수사에 사용 중일 때 그때만이 긴급 자동차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출퇴근한다, 그냥 업무용이다, 수사관이 운전하고 있다고 해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긴급 자동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주차라고 합니다. 반면에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정차라고 한다. 정확한 주차와 정차의 정의이기 때문에 자, 주차에서는 키워드가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에게 차에서 떠나 이런 말이 꼭 들어가게 되겠고 정차에서는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 이 말이 꼭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금지 장소를 한번 살펴보면 교차로와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입니다. 자, 5m 이내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고 나머지는 10m입니다. 안전지대 10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건널목 10m 이내입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12m나 13m, 10m 이상의 보기가 나왔다. 주정차 금지 장소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자, 멀어도 10m 이내가 주정차 금지 장소다. 안전지대,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건널목은 10m 이내고 교차로와 도로 모퉁이로부터는 5m 이내가 주차 금지 장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경사로의 정상 부근이다. 여기는 주정차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편도 2차로에서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였다. 소형차 주행 속도는 원래 편도 2차로면 고속도로라는 말이 없으니까 80km죠. 최고속도 80km에서
눈 20mm 미만 쌓였으니까 20% 감속이죠. 100분의 20을 감속해서 8, 26, 16km를 빼면 64km가 됩니다. 그리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다. 최고 속도가 100km니까 노면이 젖었거나 눈이 20mm 미만이다. 똑같이 20% 감속한 80km가 최고 속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벌점으로 사망이 한 명마다 90점, 중상은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 아까 살펴봤죠? 자, 다시 한번 사망 한 명마다 벌점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이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차량은 긴급자동차 아닙니다. 아까 긴급자동차는 소구혈, 소방차, 구급차, 혈액운반차, 작전 수행 중인 군부대 차량이나 수사 중인 수사에 사용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차량, 이런 것들만 긴급자동차고, 주의해야 할 것이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차량은 긴급자동차 아닙니다.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는 지규준호, 찌규준호입니다. 지시표지, 규제표지, 주의표지, 노면표지다. 아까 살펴봤죠? 복습합니다. 앞지르기 금지 상황과 일시정지 장소, 서행해야 될 장소 각각 알아보면, 이럴 때 앞지르기 하면 안 됩니다. 앞차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진행하고 있다. 자, 앞지르기는 좌측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차가 있으면은 앞지르기 하면 안 되겠죠?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 앞지르기 하면 안 됩니다. 앞차가 좌측으로 진료를 바꾸려고 할 때 상상해보면 이때도 앞지르기 안 되겠고, 마주오는 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자, 위험하니까 앞지르기 하면 안 됩니다. 자, 장면을 상상해보면 앞차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진행할 때,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 앞차가 좌측으로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 마주오는 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다 앞지르기 금지 상황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시정지 장소 한번 알아보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가 일시정지 장소입니다. 자, 여기 서행하여야 할 장소에도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는데 이 항목은 둘 다 들어갑니다. 일단 일시정지하고 그 다음에 서행도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정지 장소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좌우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가 되겠고, 서행할 장소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 고갯마루, 안전표시로 지정하는 곳들이 서행해야 될 장소가 되겠습니다.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한다. 주의 표지입니다. 자, 키워드는 위험, 부근에 위험물이 있다.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가 주의 표지다. 지시 표지 아닙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안전 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이기 때문에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고 합니다. 갓길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 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이다. 길 가장자리 구역입니다. 말, 소 등 큰 동물을 몰고 가거나 군부대, 깃발이나 현수막 등을 휴대한 그런 행렬, 장의 행렬 등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 행렬이 위법한 시위 행렬이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요. 그러면 통행할 수 없습니다. 말, 소 등 큰 동물을 몰고 가거나 군부대, 깃발, 현수막을 휴대한 행렬, 장의 행렬 등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서행이라고 하면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서행이라고 하면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시정지와 일단정지가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시정지는 반드시 차가 멈춰야 돼. 얼마간의 시간 동안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정지 상황의 일시적 전개다. 자, 세 가지 키워드 찾아야 됩니다. 얼마간의 시간 동안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정지 상황의 일시적 전개다. 이것이 바로 일시정지를 말합니다. 일반 도로에서 승차 정원은 110% 이내에서 승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절대로 승차 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승차 정원을 차량의 승차 정원 11할 이내, 110% 이내로 승차할 수 있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 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긴급자동차의 특례사항, 자, 허용되는 사항이죠. 특례사항은 속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 끼어들기 금지에 관련해서 적용하지 않겠다 특례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앞지르기 방법은 없다. 앞지르기 방법에 관해서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긴급자동차의 특례사항은 속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 끼어들기 금지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다. 다음 중 경찰 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했다. 행정처분으로 몇 점의 벌점을 받을까요? 자, 30점이죠. 경찰 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했다. 벌점 30점입니다. 벌점 30점 사항 한 번 더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40에서 60km까지,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중속 처리죠.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그 다음에 어린이 나오는 거 2가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 그 다음에 전용차로 2가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 위반,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운전자 신원 확인을 위한 경찰 공무원 질문에 불응했다. 모두 벌점 30점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속철,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 위반,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신원 확인을 위한 경찰 공무원의 질문에 불응했다. 벌점 30점. 급차로 변경, 진로 변경 사고의 성립 요건은 일단 장소적으로 도로에서 발생해야 하고, 급차로 변경이니까 갑작스런 차로 변경으로 불가항력적 충돌을 했다, 이런 피해자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차로 변경으로 후방 차량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그런 운전자 과실도 사고 성립 요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차로 변경 후에 상당 기간 진행 중인 차량을 추돌했다. 요 상당 기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급차로 변경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급차로 변경인데 차로 변경 후 상당 기간 진행 중인 차량을 추돌했다. 인과관계가 떨어지겠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후진을 하여 다른 보행자나 차량을 충돌한 경우 해당하는 단어는 안전운전 불이행이지 후진 위반 아닙니다.
후진 나왔다고 해서 후진 위반 아니고 앞쪽에 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후진하여 다른 보행자나 차량을 충돌한 경우 안전운전 불이행에 해당한다. 후진 위반 아니다.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 방치하고 가버리거나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 모두 뺑소니 사고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 방치하고 가버리는 것, 이건 당연히 뺑소니인데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진술했다,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 모두 뺑소니 사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일행이 폭행을 할까봐 무서워서 이탈을 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연락처를 주고 헤어진 경우, 연락처 줬으니까 이때는 사고 발생 후 도주사고, 뺑소니 사고 아닙니다. 철길 건널목에는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이때 교통안전 표지만이 설치되어 있는 건널목은 제3종 건널목입니다. 자, 3종, 2종, 1종으로 갈수록 안전을 요구하는 시설들이 더 많이 설치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고 3종에는 교통안전 표지만 있고 2종에는 경보기가 추가되고 1종에는 경보기와 더불어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바로 1종 건널목입니다. 1종 철길 건널목에는 차단기, 경보기, 교통안전 표지 모두 있다. 2종에는 경보기와 안전표지 있고 3종에는 교통안전 표지만 있다. 철길 건널목 표지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보도에 서 있다가 횡단보도 내로 넘어진 경우, 택시를 잡고 있는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로 볼 수 없습니다.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죠? 끌고 가면 보행자지만 타고 가면 보행자 아닙니다. 그리고 보도에 서 있다가 횡단보도 내로 넘어진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라고 할 수 없고, 횡단보도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 경우 도로를 횡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니까 횡단보도 보행자로 볼 수 없습니다. 자, 설명했듯이 자전거 2륜차를 타고 가던 중 보도를 침범하여 통행하는 차량과 충돌했다. 그래서 이 경우 보도 침범 사고가 아닌 겁니다.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 2륜차를 타고 가던 중 보도를 침범하는 차량과 충돌했다. 차량끼리의 사고지 보도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 자, 자동차의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라는 게 있는데 이를 합한 거리를 정지거리라고 합니다.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거리이다. 정지거리는 공주거리 더하기 제동거리고, 정지 소요 시간은 공주 시간과 제동 시간을 합한 시간이 또 정지 소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공주거리와 제동거리가 뭐냐? 먼저 공주 시간과 제동 시간을 알아보면, 공주 시간은 자, 운전자가 눈으로 자동차가 정지해야 될 상황임을 인식하고 지각하고 브레이크로 발을 옮겨 브레이크가 작동을 시작하는 순간까지의 그 시간을 공주 시간이라고 합니다. 상황을 인식한 순간부터 브레이크가 작동하기까지 걸린 시간, 그 시간이 공주 시간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브레이크가 작동해서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걸린 시간, 그 시간이 제동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위험 요소를 눈으로 인식했다, 브레이크를 밟아서 브레이크가 작동할 때까지의 시간, 그리고 브레이크가 작동을 해서 차량이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 각각 공주 시간과 제동 시간이 되겠고, 그 각각의 시간에 차량이 움직인 거리, 그 거리가 공주 거리와 제동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안내 표지 몇 가지 보고 가겠습니다. 자, 까만색 바닥에 봉긋하게 뿅뿅 솟아있죠. 노면이 고르지 못함을 표시합니다. 자, 중간에 중앙분리대가 끝나고 이제 양쪽으로 중앙분리대 없이 통과하게 된다, 그런 걸 뜻하는 중앙분리대 끝남을 뜻하는 표지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이제 중앙분리대 끝나고 양방향 중앙분리대 없이 진행되겠다, 중앙분리대 끝남 표시입니다. 자, 비슷하지만 중앙분리대 시작 아니고요, 양측방으로 통행해라, Y자 화살표 주의해 주시고 양측방 통행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차량 뒤에 불이 났죠? 화재 표시 아니고 위험물을 실은 차량이면 통행을 금지한다, 이런 말입니다.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적재물을 실은 차량은 통행 금지한다. 다음은 노면 표지 한번 보면요, 삼각형 2개 뿅뿅 오르막 겸사면이고요. 자, 다이아몬드다, 횡단보도 예고. 역삼각형은 양보를 뜻합니다. 자, 슈퍼맨은 양보 잘한다, 역삼각형은 양보다. 지진 났나? 지그재그로 갈라져 있네요. 지진 났으니까 서행해라.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외워봅니다. 이쪽 저쪽 지그재그 다 서행입니다. 넓은 직사각형에 안쪽으로 가시가 돋쳐 있네요. 뾰뾰족. 자, 가시 돋쳐 있으니까 이 안에는 정차하지 마라, 정차 금지지대가 되겠습니다. 가시 돋친 직사각형 정차 금지지대다. 택시 운전자가 운행 중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는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밖으로 머리나 손을 내밀지 않는다, 문을 열고 운행하지 않는다, 음주 과로 운전을 하지 않는다, 높이 제한이 있는 도로 주행 시에는 차량 높이에 주의한다. 다 당연한 이야기죠. 비탈길에서는 풋브레이크와 더불어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한다. 내리막에서 저단 기어를 넣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한다. 대부분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하지만 좌석 미러를 운전 중에 조정한다? 위험한 행동이죠. 좌석과 좌우 사이드 미러는 운행 전에 조정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후진 시에 백미러에만 의존한다. 후진 시에 백미러나 영상장치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돌아보거나 사이드 미러를 통해 직접 확인해 가면서 후진을 해야 됩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특성으로 일반 도로와 비교했을 때 도로가 단조롭다 보니까 전방 주시를 태만할 가능성이 있고 졸음 운전으로 2차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의 경우 장거리 운행을 하다 보니까 과로나 졸음 운전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화물차 적재 불량은 낙하물 추락 사고의 원인이 된다. 다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치사율이 낮은 편이다? 아니죠. 높은 편이겠죠.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상대적으로 치사율이 높다. 구조 변경 차량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튜닝 검사라고 합니다. 구조 검사, 정기 검사 이런 거 아니고 구조 변경 차량에 대해서 안전도를 검사한다, 튜닝 검사라고 한다. 시가지 도로 주행에서 중요한 요소는 시공간, 시간과 공간, 그리고 시인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차는 동떨어진 얘기죠. 시가지 도로 주행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시간, 공간, 시인성입니다. 방어 운전이란 타인의 부정확한 행동, 악천후 등에 관계없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운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인입니다. 타인의 부정확한 행동, 나만 운전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거 아니죠?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타인이 운전에 미숙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그리고 악천후는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운전이다 방어 운전입니다. 방어 운전의 핵심 요소는 이 위험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고요, 위험 인지, 위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제 시간 내에 정확한 행동, 이것이 방어 운전의 핵심 요소입니다.
위험 인지, 위험 이해, 제시간 내 정확한 행동이 방어운전의 핵심 요소다. 반면에 안전운전이란 운전자 자신이 위험한 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하는 것이다. 운전자 스스로 자신이 위험 운전을 하지 않도록,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하는 것이 안전운전이고, 방어운전은 타인이라는 말이 먼저 등장합니다. 타인의 부정확한 행동, 악천후 등에 관계없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운전이 방어운전이다. 자동차 신규 검사 시에 필요한 서류로는 신규 검사 신청서, 그리고 차량 재원표. 자, 신규 검사는 등록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차량이 어떤 원인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출처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차량 등록증은 아직 없는 상태죠. 그래서 제출할 수 없다. 자동차 신규 검사 시에는 신규 검사 신청서, 재원표, 출처 증명 서류가 필요하고 자동차 등록증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 자동차 신규 검사 대상은 그러면 자동차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에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이 등록이 말소된 차, 수출을 위해 등록 말소한 자동차, 도난당한 차를 회수한 경우,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권 말소된 차량, 이런 자동차들이 신규 검사 대상이 되겠고, 그냥 중고차다, 다 자동차 등록증 있죠? 그리고 중고차에서 중고차로 갈 때는 차량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 신규 검사 대상 아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말소된 자동차, 수출을 위해 등록 말소한 자동차, 도난당한 차를 회수한 경우, 교육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권 말소된 차량은 다 신규 검사 대상이다. 예측 회피 운전이란 위험을 예측해서 회피한다, 그런 얘기겠죠. 위험을 미리 예측하여 회피할 수 있도록 미연에 대처하는 운전이다. 구체적으로 속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결정을 하고 사고 발생 시에 진로 변경에 대비한다. 그리고 필요 시에는 주변 차량에 자신의 의도를 알린다. 이러한 운전 방법이 예측 회피 운전입니다. 위험을 예측해서 속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결정을 하거나 사고 발생 시에 진로를 변경할 것을 미리 대비한다. 그리고 필요 시에는 주변 차량에 자신의 의도를, 깜빡이나 비상등을 켜서 자신의 의도를 알린다. 예측 회피 운전입니다. 우리가 커브길에서 주행하는 올바른 방법은 slow in, fast out입니다. 곡선차로에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들어갔다가 가속을 하면서 빠르게 나온다. slow in, fast out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하면 틀리고요. 저단기어로 변속해서 진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풋브레이크만 사용한다. 저단기어로 바꾸면서 풋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를 같이 사용합니다. 커브길 주행 방법은 slow in, fast out이다. 야간에 마주오는 차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눈부심이 심할 때는 시선을 정면을 주시하거나 실눈을 뜨거나 하는 게 아니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 쪽을 보면서 운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야간에 마주오는 차의 눈부심을 피하는 방법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 쪽을 보면서 운전하는 것이다. 자, 운전을 할 때 잘못된 습관 중 하나가 어느 한 지점에 시선을 딱 고정을 해놓고 운전을 하는 그러한 습관인데요. 이런 고정된 시야로 운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종합적으로 주변 상황을 살펴보고 인지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기에서 뭔가 둔감하다 하면 고정된 시야로 운전하는 습관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창문, 안개 등 시야 불량에 개의치 않는다. 그러면 앞이 잘 안 보일 텐데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다. 고정된 시야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전시나 교차로 통과 시에도 후방과 좌우를 잘 확인하지 않고 전방만 고정해서 주시하고 간다. 아주 위험하죠? 고정된 시야의 운전자입니다. 하지만 위험 대응을 위해서 경적이나 전조등을 자주 사용한다. 일단 위험 대응을 위해서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사용하는 거니까 자, 안전운전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다. 고정된 시야를 가진 운전자의 습관은 아니죠. 자, 친환경 경제운전이란, 자, 이 경제운전이라는 게 절약이죠. 이코노믹 드라이빙. 그래서 연료도 덜 쓰고 연비도 향상되는 그런 운전의 특징을 찾으시면 됩니다. 공회전을 최소화하고 부드럽게 출발하고, 급가속해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출발하고, 경제 속도를 준수하고 연비가 좋아지겠죠? 정속 주행하고 관성으로 주행한다. 퓨얼컷 운전이죠. 관성 주행. 그 다음에 에어컨 사용을 자제한다. 모두 연료도 절약하고 친환경적이다. 친환경 경제 운전이라고 부릅니다. 공회전 최소화, 부드러운 출발, 경제 속도 준수, 정속 주행, 관성 주행, 에어컨 사용 자제, 모두 친환경 경제 운전이다. 자, 자동차 정기 검사의 유효 기간을 차종별로 살펴보면 일단 택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승용과 승합만 보겠습니다. 일단 승용, 그리고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차, 그리고 중대형 승합차,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고 각각 비사업용과 사업용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승용부터 보면 승용의 비사업용이다. 차량이 4년 초과했을 때 첫 검사를 하고 검사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자, 2년이 가장 길죠? 그래서 승용 비사업용만 차량 4년 초과했을 때 2년이다. 요것만 정확히 기억해 주시면은 나머지는 다 일단 1년입니다. 1년. 중대형 승합차도 8년까지는 1년이기 때문에 승용 비사업용만 검사 유효기간 2년이다. 요거 하나는 꼭 외웁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용은 승용 사업용, 그 다음에 승합차 사업용은 차량 2년 초과했을 때 검사를 받고 검사 유효기간은 1년이다. 사업용은 모두 차량 2년 초과했을 때 첫 검사를 받고 검사 유효기간 1년이다. 자, 중대형 승합차는 8년까지는 1년 이후 6개월입니다. 사업용, 비사업용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승용을 제외한 승합차는 비사업용일 때 3년 초과했을 때 첫 검사 받는다. 검사 유효기간은 1년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모두 알고 계신 게 됩니다. 자, 일단 승용 비사업용은 차량 4년 초과에 검사 유효기간 2년이다. 그리고 모든 사업용은 차량 2년 초과에 검사기가 1년이고 비사업용은 3년 초과에 1년이다. 중대형 승합차는 8년까지는 1년 이후 6개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택시는 대부분 승용이기 때문에 문제는 승용을 물어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비사업용은 4년 초과 2년, 승용 사업용은 차량 2년 초과에 1년이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4년 초과인 비사업용 승용차다. 방금 했었죠. 2년이죠. 그리고 차량 3년 초과인 사업용이다. 사업용은 무조건 1년인데 중형이죠. 그러니까 그냥 1년이다. 그리고 차량 2년 초과된 여기도 사업용 승용차네요. 역시 1년이다.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 연장이나 불법 튜닝에 대한 안전성 확보 또는 소유자의 신청 시에 하는 검사를 임시검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의 자기 인증을 위해 한다? 임시검사 사유 아닙니다. 자동차의 차량 연장이나 불법 튜닝에 대한 안전성 확보, 소유자의 신청 시에 임시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자기 인증을 위해서 받는 거 아니다. 임시검사는. 자동차 종합검사는 유효기간 말일 기준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되는 기간은 유효기간이 있겠죠? 그 말일 기준으로 31일 전후에 받으면 된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 자, 과태료의 최고 한도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요거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
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 최고 한도 금액은 30만 원이다. 소유권 변동 또는 사용 본거지 변경 등 이런 사유로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이 된 차 중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한 날부터 62일 이내에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요 62일이 중요합니다. 자, 원래는 유효기간 말일 기준 전후 31일이었죠. 그런데 변경 등록을 했다. 소유권 변동이나 사용 본고지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 등록을 했다. 그래서 종합검사 대상이 된 차는 62일 이내에 그 변경 등록을 한 날부터 62일 이내에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종합검사를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전쟁 났다, 전시나 사변, 도난당했다, 압수됐다, 또는 사고로 장기간의 정비가 필요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하려는 경우에는 검사를 연장할 수가 있지만 장기간 해외 출장했다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종합검사 연장 사유로 적절한 것은 전시, 사변, 도난, 압수, 사고로 장기간 정비가 필요하다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하려는 경우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출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교차로 내에 아직 진입하기 전이다. 그럴 때는 정지선에 멈출 수 있도록 감속하여 접근해야 되고 모든 차는 정지선 앞에 정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교차로 안, 이 말이 들어가 있다 보기에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정지하는 게 아니라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간다. 이걸 답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했을 때 다음 신호를 기다린다.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교차로 황색 신호 시에는 정지선에 멈출 수 있도록 감속하여 접근한다. 모든 차는 정지선 앞에서 정지해야 된다. 이런 보기는 맞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이란 말이 없지만 일단은 정지한다는 말이 맞고 이미 교차로 안에 진입했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답은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간다지 다음 신호를 기다린다 아니겠습니다. 자, 방어 운전에서 시간 수칙이 있는데요. 앞차가 자신의 차보다 2초 정도는 앞서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추정거리 유지라고 하는데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를 인식하고 내 차도 멈추기 위해서는 항상 앞차가 자신의 차보다 2초 정도 앞서간다. 그런 수칙을 준수해야 되고 보다 안전한 주행 경로 선택을 위해서 20에서 30초 정도 후에 갈 수 있는 그 전방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2, 30초 전방을 확인한다. 보다 안전한 주행 경로 선택을 위해 2, 30초 전방을 확인한다. 그리고 12에서 15초까지 주행 이후에 전방 장애물과 조건을 체크한다. 비슷한 말 같은데요. 전방 장애물 조건 체크는 12에서 15초까지고 주행 경로 선택을 위해서는 20에서 30초다.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일단 시험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체크를 해둡니다. 그리고 정지 시간과 거리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겠죠? 속도가 높을수록 정지 시간도 길어지고 거리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이러면 틀리겠죠. 방어운전의 시간 수칙은 앞차가 자신의 차보다 2초 정도 앞서가도록 하고 보다 안전한 주행 경로 선택을 위해 2, 30초 전방을 확인한다. 12에서 15초까지 주행 이후에 전방 장애물, 조건을 체크한다. 정지시간과 거리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반비례 아니다. 알아두십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그 유효기간 마지막 날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아까 나왔던 사항이네요. 신규 등록 시에는 등록일로부터 검사 유효기간을 계산하는데 신규 등록 시에는 등록한 날, 그 등록일로부터 그 유효기간이 계산이 되고 검사 통지서를 받아서 그 검사 기간 내에 신청을 해서 검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런 경우에 검사 유효기간은 자기가 검사 받은 날이 아니고 기간 내에 받았을 때는 그 기간에 그 고지서에 적혀있는 유효기간이 있겠죠? 그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 기간 내는 마다 기간 내에 신청해서 검사 받았다. 검사 유효기간은 직전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마다다. 하지만 자, 고지서에 나와 있는 그 검사 기간 전이나 후에 검사를 신청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검사 받은 다음 날부터 다시 유효기간을 계산을 합니다. 자, 검사 기간이 이때부터 이때다. 검사 기간 전이나 후에 받았다. 그러면 그 검사 받은 날, 그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유효기간이 계산이 된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랬을 때 재검사 기간은 이것도 기간 안에 신청했을 때와 종합검사 기간 전후에 신청했을 때가 다릅니다. 자, 종합검사 기간 안에 신청했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부적합 받은 날부터 종합검사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 요 아래에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종합검사 기간이라고 하면 이 안에 신청해서 합격받을 줄 알았는데 불합격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재검사 기간은 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 그 날부터 종합검사 만료 후 10일까지 그 기간이 재검사를 받아야 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종합검사 기간 전후에 신청을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자, 전후니까 이때 신청해서 받거나 이때 신청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 자, 받은 날 그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 이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이때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된다. 종합검사 기간 전후에 신청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 받은 날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받아야 된다. 재검사를. 근데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 신청을 안 하면은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 신청을 안 하면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내거나 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진동과 소리를 통해서 차량을 점검하는 방법을 보면 핸들이 일정 속도로 심하게 흔들린다. 이건 휠 얼라이먼트, 앞바퀴 정렬과 관계 있습니다. 휠 밸런스가 불량하다. 핸들이 일정 속도로 심하게 흔들린다. 앞바퀴 정렬, 휠 밸런스 불량이고요. 주행 중 하체가 흔들린다. 휠 너트 풀림,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해야 됩니다. 주행 중 하체 흔들림은 휠 너트 풀림과 타이어 공기압 체크를 한다. 브레이크에서 끽 소리가 난다. 브레이크 라이닝 마모 체크를 해야 됩니다. 브레이크 라이닝이 심하게 마모됐을 때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끽 소리 납니다. 클러치를 밟으면 달달달달 소리 난다. 클러치 밟았을 때 달달달 소리 난다. 클러치 릴리스 베어링이 고장났는지 점검을 합니다. 클러치 밟았을 때 달달달 소리 난다. 클러치 릴리스 베어링 고장 점검. 가속 페달을 힘껏 밟으면 또 끽 소리 난다. 끽끽끽 소리 난다. 자, 펜벨트가 미끄러지거나 V벨트 이완 미끄러짐을 점검해야 됩니다.
가속 페달 힘껏 밟을 때 끽 소리 난다. 텐벨트와 V벨트 이완 미끄러짐 점검이다. 그리고 엔진 회전수에 따라 쇠가 마주치는 소리. 이건 연소 계통이니까 실린더 헤드 쪽 흡배기 밸브 장치를 점검하고 이 밸브들의 간극을 조정해줘야 됩니다. 자, 캠축의 작동에 따라 밸브를 여닫는 로커 암과 밸브 사이의 간극을 조정해줘야 된다. LPG 충전은 연료 탱크 용량의 85%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주변 온도에 따라서 이 액화 석유가스의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가득 담으면 안 되고 LPG 충전은 연료 탱크 용량의 85% 초과해서 담는 것을 금지한다. LPG는 프로판과 부탄이 주 성분이고 석유 정제 과정의 부산물입니다. 이것을 LPG라고 한다. 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 석유가스죠. 겨울에는 프로판의 비율을 높여서 낮은 온도에도 불이 잘 붙도록 기화가 가능하도록 프로판의 비율을 높인다. 부탄의 비율을 높인다면 틀립니다. LPG는 프로판과 부탄을 주 성분으로 하는 석유 정제 과정의 부산물이고 겨울에는 프로판 비율을 높여서 낮은 온도에서도 기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자,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은 아까 30만원 최대 과태료를 맞는다고 그랬는데 정기검사 과태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기간 만료 30일 이내는 2만원이다. 과태료 2만원 30일 이내. 하지만 기간 만료 30일 초과 114일 이내다 2만원 플러스 31일부터는 3일당 만원 추가입니다. 그리고 기간 만료 후에 115일 이상 됐다. 그러면 최고 한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 만료 30일 이내는 2만원이고 30일 초과 114일이다. 84일 동안이죠. 84일 동안은 3일당 만원이다. 그럼 결국에는 84를 3으로 나누면 28만원이죠. 그래서 2만원하고 더하면 결국에는 114일까지는 30만원이고 그 이후에는 3일당 만원이 아니고 그냥 30만원이 최고 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운행 중 사고로 타인에게 인명 재산 피해를 입혔을 때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및 책임공제에 미가입했을 때 과태료는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다 3만원이고요. 10일을 초과했다 3만원 플러스 11일째부터 하루마다 8천원씩 가산됩니다. 책임보험 책임공제 미가입 과태료 최고 한도는 자동차 한 대당 100만원입니다. 최저 한도는 없고 최고 한도는 100만원이다.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면 3만원, 10일 초과다 3만원 플러스 8천원이다. 하루에. 최고 한도는 100만원이다. 뭐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입니다. 운전 중에 전방의 다른 차로의 차량, 보행자, 자전거, 신호등에 유의합니다. 운전 중에 전방을 주시하면서 유의해야 할 대상은 다른 차로의 차량, 당연히 주의해야 되겠죠. 보행자, 자전거, 그리고 신호에 주의해서 운전합니다. 하지만 도로 양옆에 어떤 상가가 있는지, 건축물, 가로수 배치 이런 것들에 우선적으로 유의하기보다는 다른 차로의 차량, 보행자, 자전거, 신호등 혹은 신호 지시 등에 유의를 한다. 후미 추돌 사고를 예방하려면 당연히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앞차의 상황을 항상 예의주시한다. 맞겠죠? 하지만 전방에 가까운 곳을 보고 운전한다 아니겠죠. 항상 조금 먼 곳까지 충분히 감각을 열어놓고 있어야 후미 추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LPG 자동차의 장점은 일단 연료비가 휘발유보다 적게 들죠. 그리고 소음, 유해가스 배출이 적다. 수명이 길어서 경제적이다. 그리고 연료의 옥탄가, 불이 잘 붙는 점화도의 정도를 나타내죠. 경유의 착화성을 나타내는 것은 셋탄가라고 하고 휘발유나 LPG의 점화성을 나타내는 것이 옥탄가입니다. 연료의 옥탄가가 높아서 노킹의 발생이 거의 없다. 자, 노킹의 발생 원인은 보통 기관이 관행된다. 제때 연소가 일어나지 않아서 기관 부조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착화 지연이나 점화 지연으로 인해서 연소실 내 이상 압력이 발생해서 소음과 진동이 유발되는 그런 현상이 노킹인데요. 그런 노킹 발생이 거의 없다. 불이 잘 붙고 연소가 잘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충전소가 적죠? 주유소보다는 충전소가 적고 겨울에 시동이 잘 안 걸린다. 그리고 누출 시에는 폭발 위험이 있다. 이런 것들이 LPG 자동차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LPG 충전 시에 팽창으로 인해서 용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나왔죠? 85% 이상 충전되지 않도록 하는 그 장치가 바로 과충전 방지 장치입니다. 충전 시에 팽창으로 인해서 용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85% 이상 충전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과충전 방지 장치다. 이렇게 85% 이하로 충전하는 이유는 용기 주변 온도가 상승하면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이죠. 쉽게 유추해 볼 수 있고 기화된 LPG는 공기보다 2배 무거워서 누출 시에 바닥에 체류합니다. 대기 중으로 날아간다 아니고요. 바닥에 깔아앉게 돼서 어떤 점화원이나 화기에 노출될 때는 이 폭발 사고의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점화원이나 화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LPG 차량용 용기는 회색입니다. 많이들 보셨죠? 자, LPG라고 적혀있는 가스통은 회색으로 정해져 있다. 엔진에서 오버히트가 발생하는 원인, 과열이죠. 엔진 과열. 과열 발생 원인은 당연히 냉각계통의 문제겠죠. 엔진은 항상 뜨거운데 적절하게 식혀주는 장치가 뭔가 이상이 있다. 그래서 오버히트가 발생합니다. 냉각수 부족, 냉각수에 부동액이 들어있지 않는 경우, 엔진 내부가 얼어서 냉각수가 순환되지 않는 경우. 자, 그림에서 보듯이 이 사각형 모양의 장치가 라디에이터가 되겠고 냉각수가 이 라디에이터를 돌면서 식혀진 다음에 실린더 블럭에 각 물재킷으로 들어가서 600도씨까지 올라간 엔진을 냉각수로 식혀준 다음에 다시 라디에이터로 돌아와서 자동차가 달릴 때 공기로 열을 식힌 다음에 다시 또 엔진을 식히러 가는 그러한 순환 계통이 라디에이터의 작동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진 오버히트 발생 원인은 라디에이터, 냉각계통 냉각수가 제 역할을 못해서 그렇다. 냉각수가 부족하거나 냉각수에 부동액이 들어있지 않다. 엔진 내부가 얼어 냉각수가 순환되지 않는 경우. 자, 엔진 오버히트 발생 시에 그럼 조치사항은 비상경고등 작동 후에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해서 정차하고 에어컨과 히터는 작동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엔진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보닛을 열어서 엔진을 냉각시킵니다. 오버히트가 발생했으니까 일단 엔진을 식혀야 되겠죠? 그런데 엔진을 식히기 위해서는 일단 냉각계통을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갓길 주차 후 엔진 시동을 꺼버리면 이 라디에이터도 정지해버리겠죠. 라디에이터 고장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엔진을 꺼버리면 안 되고 엔진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보닛을 일단 열어서 엔진을 냉각시킨다. 자동차에 주로 쓰는 브레이크는 두 개로 대별되죠. 공기식 브레이크와 유압식 브레이크. 일단 이 공기식 브레이크에 대해서 알아보면
용량에 따라 아주 큰 제동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대형차에 많이 씁니다. 이 공기식 브레이크는. 그래서 공기식 브레이크의 구성품에 대해서 문제에 출제되기 때문에 하나씩 알아보면, 공기 압축기, 엔진 회전력을 이용하여 압축 공기를 만들어서 공기 탱크 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필요 이상으로 압축기가 구동되는 것을 방지한다. 자, 그림을 보시면 요 까만색이 공기 압축기죠. 그리고 그 옆에 파란색이 공기 탱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은, 자, 이쪽에 저장돼 있던 압축 공기가 각 바퀴에 설치된 브레이크 체인버, 공기 압력을 기계 에너지로 바꾸는 요 브레이크 체인버로 압력이 전달되면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 탱크의 압력은 제곱센티미터당 5에서 7kg 힘 정도고, 규정 압력을 넣으면은 자동으로 대기 중으로 방출해서 안전을 유지한다. 그리고 브레이크 체인버는 이 공기식 브레이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각 바퀴마다 설치되어 있어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작동하지 않을 때는 한쪽으로 밀려 있다가 페달을 밟아서 압축 공기가 들어오면 푸시로드를 밀어서 브레이크 캠을 작동시켜서 브레이크를 작동시킨다. 요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만 확대를 해보면은 요 오른쪽 그림인데요. 자, 작동을 안 할 때는 요 리턴 스프링이 이렇게 오므라들어 있다가 작동을 하게 되면 리턴 스프링이 쭉 펼쳐지면서 이 안에 공기가 차게 되겠죠. 그러면은 푸시로드를 밀어서 이 브레이크 캠을 작동시킨다.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기식 브레이크에는 브레이크 체크 밸브와 브레이크 릴레이 밸브, 저하 표시기가 구성품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체크 밸브는 공기 압축기에서 공기가 공급되지 않을 시 밸브를 닫아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브레이크 릴레이 밸브는 공기 공급 시에 배출 밸브를 닫고 공급 밸브를 열어서 브레이크 체인버에 압축 공기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브레이크 릴레이 밸브입니다. 연결시켜 준다는 의미죠. 그래서 공급해주는 밸브가 릴레이 밸브고, 새지 않도록 한다 체크 밸브입니다. 저하 표시기는 브레이크 공기압이 규정보다 낮을 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저하 표시기. 자, 이런 공기식 브레이크는 차량 중량에 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주 큰 제동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다소 누출이 되어도 제동 성능 저하가 크지 않아서 안전도도 높다. 그 대신 비싸겠죠? 유압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베이퍼록, 기포가 끓는 현상이죠. 그런 베이퍼록이 발생하지 않고 에너지 소비는 크고 구조가 복잡하고 비싸다. 이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러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엔진에서 생산된 동력이 엔클 변종 압차, 이렇게 외우는데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순에 엔진의 연소 과정을 통해서 연소실 내에 피스톤의 상하 운동이 커넥팅 로드를 통해서 크랭크 축으로 연결해서 크랭크 축의 회전 운동으로 바뀌고, 이 회전이 다시 플라이 휠을 통해 보통 엔진의 맥동적인 회전을 관성에 의해서 부드러운 회전으로 바꾼다.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 플라이 휠이 되겠는데요. 자, 좀 이따 좀 좋은 그림으로 보시고, 엔진의 출력을 속도에 맞는 회전력으로 바꿔서 바퀴에 전달하는 그러한 장치가 변속기고, 이 변속기의 동력이 전달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플라이 휠과 클러치를 통해 시동시나 기어 변속 시에 동력을 차단하거나 연결하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클러치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러치의 기능 중에 정지할 때 동력을 서서히 연결한다 하면 틀리겠죠. 정지할 때는 동력을 끊어야 되겠죠. 자, 그림으로 보시면은 엔진에서 생산된 동력이 아까 말씀드렸던 피스톤, 커넥팅 로드, 크랭크 축을 통해서 이 플라이 휠을 관성을 통해서 계속 돌리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엔진에 생산된 동력이 무조건 직진만 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퀴까지 연결했다가 뗐다가 연결했다가 뗐다가 해야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클러치 디스크와 압력판이 되겠고, 속조 조절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톱니바퀴 기어로 구성되어 있는 이 부분이 변속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속을 할 때는 이 동력을 끊어줘야 되는데, 그 원리는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클러치를 밟게 되면 이쪽에서 중심으로 압력을 가하게 되고, 그러면 아까 이 플라이 휠이 이 파란색입니다. 플라이 휠이 계속 돌아가고 연결된 상태에서 지금 동력이 연결돼서 계속 전달되고 있는 상태에서 클러치를 밟게 되면 중심의 힘이 가해져서 이 바깥쪽은 플라이 휠에서 이 클러치 디스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동력을 차단한 다음에 기어봉을 움직여서 기어를 변속하고 클러치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되면 다시 클러치 디스크, 압력판과 플라이 휠이 같이 맞붙어서 또 동력이 계속 전달되게 되는 그런 원리가 이 클러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러치의 기능 중에 관성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말은 내리막길이나 신호등 앞에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더라도 일정 속도로 떨어질 때까지 연료 공급 없이 관성력에 의해서 주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퓨얼 컷, 연료를 끊는 거죠. 퓨얼 컷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클러치가 엔진 구동력과 브레이크 제동력을 노면에 전달한다. 브레이크 제동력을 노면에 전달하는 것은 제동 장치겠죠. 클러치 기능이 아니다. 클러치의 조건에는 구조가 간단하고 고장이 적어야 되겠죠. 당연하고, 엔진의 동력, 회전력을 차단 접속이 용이해야 된다. 클러치의 주요 기능이죠. 동력의 차단 접속이 용이해야 된다. 그리고 냉각이 잘 되고 가열되지 않아야 한다. 회전 부분의 평형이 좋고 회전 관성이 적어야 된다. 자, 이 말이 약간 헷갈리는데, 클러치가 관성 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 클러치 자체가 회전 관성이 커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클러치 자체는 회전 관성이 적어야 된다. 정확한 동력 전달과 차단을 위해서 클러치 자체의 회전 관성은 적어야 됩니다. 자, 자동 변속기에 대해 알아보면, 자동 변속기는 엔진 시동 시 무부하 상태로 만든다. 엔진과 차축 사이에서 회전력을 변환시킨다. 자동차 후진 시에 필요하다. 모두 자동 변속기의 기능입니다. 엔진 시동 시 무부하 상태, 엔진과 차축 사이에서의 회전력 변환, 자동차 후진 시에 필요하다. 자동 변속기. 자동 변속기의 오일 색은 정상은 투명한 붉은색입니다. 검은색이다 그러면 클러치 디스크와 기어 마모가 의심되고, 갈색은 장시간에 가혹한 사용을 했다, 갈색입니다. 그리고 우유색, 백색이다, 오일에 수분 혼입이 됐다, 엔진 오일에 수분이 혼입되면 우유색, 흰색이 됩니다. 그리고 니스처럼 묽으면서 광택이 난다, 니스처럼 되면 고온에 노출이 된 겁니다. 자동 변속기의 오일 색으로 상태를 점검해보면, 정상은 투명한 붉은색이다, 검은색은 클러치 디스크나 기어가 마모됐다, 갈색은 장시간 가혹한 사용을 했다, 우유색, 백색은 오일에 수분이 혼입된 거고, 니스처럼 됐다, 고온에 노출된 겁니다. 다음 중 수막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막 현상은 고속 주행 시에 잘 일어나는 현상 맞습니다. 수막 현상은 고속 주행 시에 타이어의 배수 기능이 저하되면서 타이어가 물의 저항에 의해서 노면에서 떠올라 미끄러지듯이 되는 현상,
이게 중요합니다. 떠올라 미끄러지듯이라는 설명이 꼭 들어가는 수막 현상입니다. 그래서 타이어에 마모가 심할 경우에 더 잘 일어나겠죠? 타이어에 요철 부분이 없으니까 더 잘 미끄러집니다. 타이어에 공기압이 부족할 때 잘 일어난다. 맞고요. 수막 현상은 저속 주행 시 잘 일어나는 현상이다. 고속 주행 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자동차가 물이 고인 노면을 고속으로 주행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수막 현상이고, 타이어의 배수 기능 감소로 물의 저항에 의해 노면으로부터 타이어가 떠올라 물이 미끄러지듯이 되는 현상이 수막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수막 현상 발생 시에 타이어가 떠오르는 시점의 이 속도가 임계 속도입니다. 제한 속도 아니다. 타이어가 떠오르는 시점의 속도가 임계 속도다. 이러한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일단 고속 주행 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고속으로 주행하지 않는다. 마모된 타이어 사용하지 말고 공기압은 약간 높게 한다. 그리고 배수 효과가 좋은 타이어를 사용한다. 이런 것으로 수막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튜브리스 타이어는 주행 중에 펑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못에 찔려도 공기가 급격히 새지 않고 공기압을 유지하는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직접 림에 접촉해서 주행 중에 열발산이 커져서 발열이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튜브 조립이 없으므로 펑크 수리가 간단하고 튜브 물림 등의 고장이 없다. 요즘에는 다 튜브리스 타이어죠. 요즘에 자전거도 튜브 타입 많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유리 조각 등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손상은 수리가 어렵고, 림이 변형되면 밀착 불량으로 공기가 새기 쉽다. 이 부분이 림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에서는 이 무늬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트레드고요. 다른 건 몰라도 되고, 이 타이어 내부에서 섬유나 스틸로 된 코드층, 타이어의 골격을 이루는 부분이다. 그 부분이 카커스입니다. 카커스. 트레드 마크가 있는 트레드와 카커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바퀴 정렬, 휠 얼라이먼트 상식을 몇 가지 알아보면, 자, 토인이나 캠버각, 킹핀 경사각, 캐스터각 이런 것들 잘 설명해주면 자동차에 대해서 아주 잘 안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토인은 안짱다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앞바퀴를 위에서 이렇게 보면 앞바퀴가 안쪽을 향해서 이렇게 앞쪽이 뒤쪽보다는 좁은 상태, 이렇게 정렬해 놓은 것이 바로 토인입니다. 8팔자 같기도 하고 안짱다리 형태로 생긴 정렬 형태가 토인이다. 자, 앞바퀴를 위에서 보면 앞이 뒤보다 좁은 것, 그래서 타이어의 편마모를 방지하고 핸들 조작을 용이하게 한다.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이 캠버각에 의해서 토 아웃되는 것을 방지한다. 토 아웃은 반대로 앞쪽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겠죠? 양방걸음처럼 핸들 조향을 쉽게 하고 타이어 편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인을 조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캠버각은 바퀴를 이번에는 앞에서 보면은, 자, 위쪽이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약간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는데 이 수직축에서 타이어 중심선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이 캠버각을 주는 이유는 역시나 핸들 조작을 가볍게 하고 타이어 이상 마면을 방지하고 앞 차축이 벌어지는 것과 휨을 방지한다. 그래서 이 캠버각이 틀어지면 핸들 쏠림이 발생하고 트레드에 편마모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킹핀 경사각이 있는데요. 앞에서 앞바퀴를 봤을 때 이 킹핀의 중심선과 수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킹핀 경사각입니다. 캠버각은 타이어 중심선과 수직선이 이루는 각도, 킹핀 경사각은 킹핀과 수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되겠습니다. 킹핀 경사각을 통해서 핸들 조작력과 복원력을 증대시키고 충격 감소 역할을 한다. 이러한 휠 얼라이먼트가 필요한 때는 하체가 충격을 받은 경우 좌우 롤링이 발생하고 있다, 타이어 편마모가 발생하고 있다, 휠 얼라이먼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해서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양편으로 이리저리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쏠림 현상은 현가장치 쪽 문제입니다. 쇼크 업서버나 스테빌라이저 등 현가장치 쪽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타이어와 함께 중량을 지지하는 이 휠이 있습니다. 구동력과 제동력을 지면에 전달하고 노면에 충격 흡수를 하고, 무게가 가벼워야 하며 타이어에 열을 흡수해서 대기 중으로 방출한다. 휠의 역할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겼죠? 타이어와 함께 중량을 지지하고 구동력과 제동력을 지면에 전달하며 노면에 충격을 흡수한다. 그래서 무게가 가벼워야 하고 타이어에 열을 흡수해서 대기 중에 방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휠입니다. 마지막으로 캐스터각을 알아보면, 자동차를 옆에서 보았을 때 차축과 연결되는 킹핀의 중심선이 뒤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 자, 캐스터각도 수직선과 킹핀의 각도인데 앞에서 본 각도가 킹핀 경사각이고, 옆에서 봤을 때 또 뒤로 약간 누워 있는데 킹핀이 그 킹핀 중심선과 옆에서 봤을 때 수직선이 이루는 각도, 그 각이 캐스터각입니다. 앞바퀴에 직진성을 부여하여 롤링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핸들 복원성 향상은 킹핀 경사각과 마찬가지로 킹핀 경사각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시동 모터는 작동되나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에는 연료 쪽 문제입니다. 연료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료 부족이나 연료 필터가 막혔다, 혹은 예열이 안 되었다, 그래서 엔진 연소실에서 동력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동 모터는 작동되나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에는 연료 부족, 연료 필터 막혔다, 예열이 안 되고 있다, 엔진 오일 소비량이 너무 많다, 당연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야 되겠죠. 누유를 점검한다. 그리고 규정에 맞는 오일인지 확인한다. 자, 튜닝을 하면 안 되는 불가 항목이 있습니다. 어떨 때 튜닝을 하면 안 되나? 총 중량이나 승차 정원, 최대 적재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튜닝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종류 자체가 변경된다? 하면 안 됩니다. 튜닝 전보다 성능이나 안전도가 더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도 튜닝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총 중량이나 승차 정원, 최대 적재량이 증가하는 경우, 자동차의 종류 자체가 변경되거나 튜닝 전보다 성능이나 안전도가 더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튜닝 불가하다. 배터리의 잦은 방전의 원인은 배터리 수명이 다했거나 단자가 벗겨졌다, 부식이 일어나고 있다, 또는 배터리액이 부족하다, 모두 방전의 원인이 맞습니다. 배터리가 자꾸 방전되는 원인은 수명이 다했거나 단자가 벗겨졌거나 부식이 일어났다, 혹은 배터리액이 부족하다, 잦은 방전의 원인이겠습니다. 겨울철에 체인 장착 후의 주행 속도는 30km 이내입니다. 또는 제작사에서 추천하는 규정 속도다. 체인 장착 후 주행 속도는 30km다. 운전 중에 절대 좌석 전후, 간격이나 각도 높이 조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하고요. 전조등을 1단계로 켰다 하면은 폭미 번개입니다. 폭미 번개를 ON 했다 하는 것이 전조등 1단계 스위치 ON인데, 차폭등, 미등, 번호등, 계기판 ON을 하면 전조등 1단계입니다. 거기에다가
전조등 2단계로 들어서야 비로소 전조등이 커지는 겁니다. 전조등 2단계 스위치 온 하면 차폭등, 미등, 번호등, 계기판등, 그리고 비로소 전조등이 온 되는 겁니다. 폭미 번개 전이다. 1단계는 폭미 번개, 2단계는 폭미 번개 전. 앞차가 갑자기 정지 시에 앞차와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 거리고 정지 거리보다 약간 긴 정도의 거리를 안전거리라고 합니다. 제동거리 아니다. 앞차가 갑자기 정지 시에 앞차와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 거리로 정지 거리보다 약간 긴 정도의 거리를 안전거리라고 한다. 자, 내가 뒷차일 때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의 성립 요건.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가 성립하려면 내가 안전거리를 미확보했고 다른 어떤 요인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앞차의 정당한 사고를 피하기 위한 과실 있는 급정지. 자, 과실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급정지했다 이런 말입니다. 앞차의 정당한 급정지, 사고를 피하기 위한 급정지, 이런 것들은 무과실이겠죠? 그리고 과실이 있는 급정지까지도 내가 뒷차일 때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에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앞차가 고의적으로 급정지했다. 이건 100% 앞차의 잘못이기 때문에 내가 안전거리를 미확보해서 일어난 사고로서 성립하지는 않는다. 앞차의 정당한 사고를 피하기 위한 과실 있는 급정지까지는 괜찮습니다. 성립 요건이 되지만 고의적 급정지는 아니다. 오르막에는 1단 기어를 놓고 내리막에는 후진 기어를 놓고 고인목을 설치합니다. 주차 시를 말하겠죠. 오르막의 주차 시에는 1단 기어를 놓고 내리막에서는 R 후진 기어를 놓고 고인목을 설치해서 주차한다. 세차 시에 더러움이 심할 때는 변색 방지용 자동차 전용 세대를 사용하여 세차를 하고 엔진룸은 에어로 세척을 한다. 가정용 중성 세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용 세제 사용한다. 자, 엔진 회전수에 비례하여 쇠가 마주치는 소리가 난다. 아까도 한번 나왔죠. 실린더 헤드 쪽에 있는 밸브 장치가 고장난 겁니다. 자, 캠 샤프트랑 연결된 로커 암이 작동해서 이 밸브를 여닫게 되는데, 자, 요 사이의 틈새가 밸브 간극이 되겠습니다. 요 밸브 간극이 너무 크다, 혹은 전체적으로 요 밸브 장치들이 고장이 났다. 이 밸브를 여닫는 가운데 이 부분들이 다 마주칠 때 쇠가 마주치는 소리가 나게 된다. 좌석의 머리 지지대는 머리와 목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지지대와 머리 사이에는 간격 없이 기대고 운전한다. 적당한 간격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좌석의 머리 지지대는 머리와 목을 보호하지만 간격 없이 딱 기대고 운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적당한 이격을 둔다. 그리고 치과에서 이빨을 연마할 때 나는 냄새가 이 단내가 심하게 난다. 그러면 브레이크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기 장치 문제 아니다. 전기 장치는 고무 탄내 뭐 이런 것들이 나겠죠. 치과에서 이빨을 연마할 때 나는 냄새, 단내가 심하게 난다면 브레이크 장치에 문제가 있다. 연료를 절약하는 운전은 급발진 급가속 금지, 경제속도 준수, 공회전 금지, 과적 금지. 아까 친환경 경제 운전이랑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급발진 급가속 금지, 경제속도 준수, 공회전 금지, 과적 금지다.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는 정류소입니다. 정류장 아니고 택시 승차대 아닙니다.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니까 정류소입니다. 대형 및 고급 택시 운송 사업 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도로 나눠진다. 시군은 여기에 속하지 않겠습니다. 대형 및 고급 택시 운송 사업 구역은 특광도다. 특별시, 광역시, 도다. 나중에 보겠지만 경형, 소형, 중형 택시 운송 사업 구역은 이 시군까지 포함되겠죠. 대형 및 고급 택시 운송 사업 구역은 특광도에서만 가능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원활한 수송과 여객 운수 부문의 종합적인 발달,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종사자 복지 향상은 아니다. 자, 택시 운송 사업의 기본이 되는 법률을 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은 질서 확립, 원활한 수송, 종합적 발달, 공공복리 증진, 이런 키워드가 법의 목적으로서 적합한 키워드가 되겠고, 종사자 복지 향상은 들어가지 않는다. 자, 우리가 택시 운송 사업은 차량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대형에는 승용과 승합으로 나뉘고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나뉘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범형과 고급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택시 운송 사업은 했을 때 보기를 쭉 섞어놓고 찾으라 그러면 일단은 배기량을 다 연결시켜서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경형은 1000cc 미만, 소형은 1600cc 미만입니다. 중형은 1600cc 이상이고 대형은 2000cc 이상입니다. 모범형은 1900cc 이상으로 나오고 고급형은 2800cc 이상이다. 다시 한번, 경형은 1000, 소형, 중형은 1600이 기준인데 소형은 1600 미만, 중형은 1600 이상, 대형은 2000 이상이다. 모범은 1900 이상, 고급형은 2800 이상. 자, 이렇게 배기량만 가지고 바로 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고, 갑자기 시험장에서 이게 생각이 안 난다? 그랬을 때는 자, 길이와 너비 기준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경형, 소형, 중형 중 하나고 대형은 아닙니다. 자, 먼저 경형은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다. 그 다음에 소형은 길이 4.7m 이하이거나 너비 1.7m 이하다. 둘 중에 하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형은 4.7m 초과이면서 너비 1.7m 초과다. 초과 나오면은 중형입니다. 그래서 3.6 나온다 그러면 경형이고요. 4.7 이하다 그러면 소형, 4.7 초과다 그러면 중형, 이렇게 암기하시고, 이런 규격의 기준이 없다 그러면 대형, 모범형, 고급형인 겁니다. 자, 그리고 중형까지는 5인승 이하다. 그리고 모범형도 5인승 이하라는 기준이 있고, 자, 대형만 승용, 승합 나뉘는데 대형 승용은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고 대형 승합은 13인승 이하니까 11인승부터 13인승까지겠죠? 이렇게 나뉜다. 그래서 보통 요 길이와 너비 기준을 주고 경형, 소형, 중형 중에 택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기량을 가지고 찾는다. 경형은 1000cc 미만, 소형은 1600 미만, 중형은 1600 이상이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택시 운송 사업 차량은 자, 배기량 1600 이상이다. 이미 이거 하나로 나오죠? 중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이 안 난다. 승용차로 승차 정원 5인승 이하, 길이 4.7m 초과죠. 너비 1.7m 초과 나온다. 중형이었죠. 4.7 이하는 소형이었고 경형은 1000cc 미만, 3.6m 이하다 그러면 경형이었죠. 대형은 2000cc 이상이었고요. 모범형은 1900cc 이상이었습니다. 고급형은 2800cc 이상이고요. 자,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택시 운송사업 차량은 배기량 1600cc 미만이다. 자, 바로 나왔죠. 소형이겠죠. 1600cc 이상이다 그러면 중형이고 1600cc 미만이다. 소형이 되겠고 승차정원 5인승 이하로 길이 4.7m 이하이거나 너비 1.7m 이하인 승용 자동차다. 자, 배기량 기준만 정확히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택시 운수 사업자가 해당 사업 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보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해당 특별시 광역시에서 서울, 부산, 대구에서 영업 허가를 받고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 구역에서 영업을 하는데 해당 사업 구역을 벗어났는데도 해당 사업 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일단 해당 사업 구역에서 승차를 하고 손님이 사업 구역 밖으로 운행을 하자. 그랬을 때 손님을 내려주고 사업 구역 밖에서 하차 후에 돌아오는 도중에 또 손님을 태워서 해당 사업구역 내로 들어오면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봐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소속 사업구역에서 승차를 해서 주요 교통시설, 국토부령으로 정해져 있는 국제공항이나 항만이나 KTX역이나 그런 주요 교통시설에서 하차를 한 후에 다시 국토부령에서 정하는 주요 교통시설의 범위 내에서 다시 또 손님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 내로 들어와서 하차를 한 경우, 이때도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업구역과 인접한 주요 교통시설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국토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속철도역 경계선 기준으로 10km입니다. 10km. 국제전기편이 있는 공항 경계선 기준으로 50km, 그리고 여객 이용 시설이 있는 무역항을 경계선 기준으로 50km입니다. 자, 공항과 무역항은 50km, 역은 10km입니다. 그리고 복합 환승센터 경계선 기준 10km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승객을 다시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으로 들어와서 하차를 시킨 경우에 사업구역 내에서 영업한 걸로 인정해준다. 택시 운송 사업용 자동차는 여러 가지 사항을 자동차 바깥쪽, 자동차 외관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승합 대형과 고급형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어떤 걸 표시해야 되냐? 자동차의 종류, 경형인지 소형인지 중형인지 A형 모범형인지 경소 중대모를 반드시 표시해줘야 된다. 그리고 관할 관청과 운송 가맹 사업자 상호를 표시해줘야 되는데 무슨 운수 이렇게 적혀있는 거 보셨죠? 그런데 이 관할 관청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세종시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 제주도, 특광특은 제외한다. 나머지는 관할 관청을 표시해줘야 되고 운송 가맹 사업자 상호의 경우에는 운송 가맹점으로 가입한 개인 택시만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 밖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자, 이런 것들을 자동차 바깥쪽에 표시를 해줘야 된다. 운전 적성 정밀 검사에는 신규검사, 특별검사, 자격유지검사가 있습니다. 꼭 있을 것 같은 정기검사 없습니다. 정기검사가 아니고 자격유지검사가 있는 겁니다. 신규, 특별, 자격유지검사다. 신특유지다. 운전 적성 정밀검사에는 신특유지 있다. 정기검사 없습니다. 자, 이 중에 특별검사는 중상 이상 인명사고를 낸 자, 과거 1년 벌점 누계가 81점 이상인 자, 질병 과로 등으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 인정되는 자인지 알기 위해서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가 받는 검사가 특별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특별검사 대상이 아닌 것은 했을 때 중상 이상 인명사고 낸 자, 과거 1년 벌점 누계 81점 이상인 자, 안전운전 할 수 없다 인정되는 자를 알기 위해서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특별검사 대상 맞고 3년 이상 직업이 없는 자, 이런 건 아니겠죠. 운송사업자는 그의 운송종사자 교육 결과를 시도지사 및 조합에 다음 해 1월 말까지 보고합니다. 운송사업자는 운송종사자 교육 결과를 시도지사 및 조합에 다음 해 1월 말까지 보고한다. 1월 말 주의하시고요. 운송종사자 퇴직 시에 운전자격증명은 누구한테 반납하냐면 운송사업자에게 반납하면 됩니다. 운송사업자가 해당 발급기관에 반납을 하기 때문에 자, 운송종사자는 그냥 운송사업자에게 반납하면 된다. 시도지사에게 반납한다. 틀립니다. 중대한 교통사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했다. 자,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2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입니다. 중대한 교통사고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했다. 과태료는 20, 30, 50이다. 택시 운수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이 차량 연한을 넘겨서 운행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이죠. 자, 일반 택시와 개인 택시로 나눠지고 자, 둘 다 4가지로 나눠지는데 경형 소형을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배기량 2400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2400cc 미만이냐 2400cc 이상이냐, 그 다음에는 전기자동차예요. 여기도 경형 소형 배기량 2400 미만 2400 이상 전기자동차 이렇게 나뉩니다. 먼저 일반 택시는 경형 소형일 경우에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제일 짧죠? 3년 6개월만 택시 사업에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배기량 2400cc 미만이다. 4년이고요. 2400cc 이상이다. 6년. 전기자동차는 똑같습니다. 6년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거 3개만 외우면 되겠죠? 일반 택시에서 경형 소형의 차량은 3년 6개월이고 2400cc 미만은 4년, 2400cc 이상이랑 전기자동차는 6년이다. 개인 택시는 자, 차량이 자기 거니까 좀 더 아껴서 타겠죠? 그래서 운행거리가 짧고 좀 더 오래 탄다. 그렇게 생각해서 경형 소형일 경우에 차량이 5년, 배기량 2400cc 미만이다. 7년이고요. 2400 이상이다. 9년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점 5년만 알고 계시면 자, 2년씩 늘어나는 거죠? 5년, 7년, 9년으로. 전기자동차는 9년으로 똑같고 그래서 일반 택시 경형 소형이다. 3년 6개월. 일반 택시 2400cc 미만 4년이고 2400 이상이면 2년 늘어난 6년이다. 전기자동차 6년. 개인 택시 경형 소형은 5년인데 배기량 2400 미만은 7년, 2400 이상은 9년으로 2년씩 늘어난다. 개인 택시 전기자동차는 9년, 일반 택시 3.6, 4, 6으로 가고 개인 택시는 5, 7, 9로 간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택시 운전의 자격 취소 기준을 이따가 살펴볼 텐데 가중과 감경을 사유가 있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고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의 가중과 감경을 할 수 있다. 단 그 늘리는 기간은
가중이죠?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이따가 택시 운전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등의 처분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 자격 정지 처분이겠죠? 자격 정지 처분에 가중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자격 정지 처분에 가중과 경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감경 사유로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을 했다. 이번이 처음 위반이고 그전 5년 이상 모범적으로 근무한 인정이 된다. 그럴 때 감경을 받을 수 있고, 또는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다 납득이 가능하죠.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고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고 처음 위반한 거고 5년 이상 모범적으로 근무를 했다.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 이럴 경우 자격 처분에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부과되는 과징금, 과징금의 사용 용도는 여객 터미널 확충 건설, 주로 여기에 쓰고요. 오지 노선의 운행의 손실을 보전한다. 자,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하지만 운수 종사자 복지 나왔네요. 복지는 과징금 용도로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자선단체 운영도 과징금의 사용 용도로는 부적절하다. 사업 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부과되는 최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의 그 과징금의 사용 용도는 보통 터미널 건설 확충이나 오지 노선의 운행 손실을 보전한다. 자, 적합한 사용 용도가 되겠고, 종사자 복지나 자선단체 운행은 과징금 사용 용도 아니다. 인명사상 교통사고에 따른 택시운전 자격의 처분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상 6명 이상이다. 자격정지 40일입니다. 자, 왜 6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 끊어놨어요. 중상 6명, 자격정지 40일입니다. 그리고 사망 1명에 중상자 3명 이상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자격정지가 50일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2명 이상이다. 그랬을 때는 자격정지 60일이다. 중상자 6명 이상이다. 자격정지 40일. 사망자 1명 플러스 중상자 3명. 자격정지 50일. 사망자 2명 이상이다. 자격정지 60일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사업정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처분이 그 여객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에 터미널 확충, 오지노선 손실보전 그런 데 사용하는 과징금이었죠. 이거 5천만 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는데, 앞에 내용 다 생략하고 그 사업정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노선을 폐지하거나 하면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과징금을 그냥 내라. 사업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자주 출제되는 과태료 문제 몇 가지 보면요. 출발 전에 손님이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안내를 못 받았대요. 그래서 신고했다. 자, 과태료는 3만 원입니다. 1회 위반 시 3만 원, 두 번째는 5만 원, 세 번째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3, 5, 10이다. 출발 전 손님에게 좌석 안전띠 착용을 안내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과태료는 3, 5, 10이다. 처음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처분받습니다. 좌석 안전띠의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운송 종사자에게 안전띠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중대 교통사고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했다. 이건 아까 나왔죠? 얼마였죠? 자, 20만 원이었죠, 처음에. 20, 30, 50만 원입니다. 자, 안전띠 작동 상태, 정상 작동 상태 유지를 위반했다. 운송 종사자에게 안전띠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중대 교통사고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했다. 자, 일단 20만 원 내고 30, 50으로 늘어납니다. 20, 30, 50이다. 안전띠 유지 위반, 안전띠 교육 실시하지 않았다. 중대 교통사고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했다. 20, 30, 50. 운송 종사자로부터 운송 수익금 전액을 납부받지 않은 경우. 자, 일반 택시 운송 종사자는 운송 수익금 전액을 운송 사업자에게 다 납부해야 되는데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자, 이게 세금 포탈과 관련될 우려가 있어서 과태료가 좀 셉니다. 일단은 500만 원이다. 1회 위반 시 5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까지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똑같이 1000만 원입니다. 운송 종사자가 운송 수익금 전액을 운송 사업자에게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았다.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는 500만 원, 그 다음에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1, 2, 3회의 과태료 금액이 이렇게 차등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고, 다음은 1, 2, 3회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이 동일한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에 게 50만 원, 중간은 20만 원, 아래는 10만 원. 이렇게 보겠습니다. 운송 종사자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전 업무에 종사하겠다. 1, 2, 3회 공통으로 50만 원 처분받습니다. 운송 종사자 요건 갖추지 않고 운전 업무했다. 50만 원입니다. 다음 20만 원짜리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를 했다.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나 부당 운임, 요금을 받는 행위, 일정 장소에 오래 정차하면서 손님을 유치했다. 호객행위죠. 자, 이런 경우에 1, 2, 3회 공통으로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자, 승차 거부, 강제 하차, 부당 운임 요금, 바가지죠. 바가지 행위, 호객행위, 일정 장소에 오래 정차해서 손님을 유치했다. 그럴 경우 20만 원 처분받습니다. 다음은 10만 원짜리 살펴보면 여객이 승차하기 전에 출발해버렸다. 승하차 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무정차로 지나쳤다. 여객 운송 사업용 차량 내에서 담배를 폈다. 흡연을 했다. 택시 요금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훼손했다. 1, 2, 3회 공통으로 10만 원 처분받습니다. 승객 승차하기 전에 출발하거나 정류소 무정차, 차량 내 흡연 혹은 미터기 임의 조작 훼손, 모두 1, 2, 3회 공통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운전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 자격증이죠. 차량 내에 미개시했을 때는 자 10만 원입니다. 1회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늘어나네요. 자, 운전 자격증명, 자격증 차량 내 미개시했다.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이다. 자, 과태료와 더불어서 이 과징금도 있는데요. 자, 1차만 외우시고 2차는 그 2배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과징금은 360만 원입니다. 이건 전부 사업자가 처분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징금. 자격 요건 갖추지 않은 자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360만 원, 2차 위반 시 720만 원이겠죠? 2배.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사업을 했다. 180만 원입니다.
운송 종사자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만 원,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에서 사업을 한 경우 40만 원의 과징금을 받습니다. 자격 요건 갖추지 않은 자를 종사하겠다 360만 원, 면허 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났다 180만 원, 운송 종사자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30만 원, 면허 받은 사업구역 외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했다 40만 원입니다. 2차에는 2배로 늘어난다. 자, 이번에는 운전 자격 취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해당했을 때 전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가 되겠는데요. 일단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심신이 좀 아픈 사람들이죠. 그런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자격이 취소가 된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바로 취소죠. 자격증 대여 행위를 했다. 바로 취소되고요. 자격증 대여 안 됩니다. 자격 정지기간 중에 택시운전 업무를 했다. 정지기간이란 거는 자격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때 택시 업무를 했다. 자격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면은 이 자격도 같이 취소됩니다. 운전면허부터 다시 따야 되니까. 특정 강력범죄, 마약 법률을 위반했다. 그래서 금고 이상을 받은 경우다 취소됩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을 청구해서 금고 이상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이 보험 사기의 경우죠. 그럴 경우 자격 취소된다. 법에서 정한 운수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또 같은 위반 행위를 했다. 더 이상 봐주지 않겠죠. 좀 특이한 것이 삼진 아웃이 아니고, 자, 3번 과태료 위반했는데 또 같은 위반 행위를 했다. 자격 취소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격 정지 기준 알아보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운수 종사자의 교육 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자격 정지 5일입니다. 자, 5일, 10일, 20일 이렇게 약한 것부터 센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종사자의 교육 과정을 마치지 않았다. 자격 정지 5일.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 거부 혹은 중도에 내리게 했다. 자격 정지 10일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부당 요금을 받으면 자격 정지 10일이 되겠습니다. 자, 승차 거부했다. 미터기 안 켜고 얼마에 값이다. 따블 부당 요금이다. 자격 정지 10일입니다. 일정 장소에 장시간 정차해서 아까 호객 행위한다. 고객을 유치한다. 자격 정지 10일입니다. 일정 장소에 장시간 정차해서 고객을 유치하는 행위, 호객행위, 자격정지 10일이다. 승차 거부, 부당요금, 호객행위, 자격정지 10일. 과태료는 얼마였죠? 과태료는 모두 20만 원이었습니다. 과태료 20에 자격정지 10일이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고, 운송 수익금 전액을 내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 받은 자가 1년 내에 같은 행위를 3번 한 경우 자격정지 20일입니다. 그리고 1년 내에 같은 행위를 4번 이상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50일이다. 자, 운송 수익금 전액 내지 않아 과태료 처분 받은 자가 1년 내 같은 행위를 3번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20일, 1년 내 같은 행위 4번 이상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50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처분 기준이었고요. 택시발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택시발전법상 또 규정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택시발전법상 운전업무 종사자격 처분 기준은, 그래서 문제의 앞부분에 택시발전법상 처분 기준을 묻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처분 기준인지를 구분을 하시고, 자, 문제를 읽으셔야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 중도에 내리겠다. 아까도 있었죠? 또는 부당 운임 요금을 받은 경우 택시발전법상 자격 처분 기준은 1차 경고입니다. 2차에서 자격정지 30일이고 3차에서 자격 취소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하거나 부당 운임 요금 받았다. 아까는 전부 자격정지 10일이었는데 택시발전법상 기준으로는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0일, 3차 자격 취소다. 자, 요 기준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결제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객의 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 요구에 불응했다. 이럴 때는 역시 1차는 경고, 2차 자격정지 10일, 3차 자격정지 20일이 되겠습니다. 자, 요 두 가지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암기하고 간다. 합승을 요구하는 경우나 결제기가 있는데도 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안 해준다. 그럴 때는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10일, 3차 자격정지 20일이다. 자, 이 택시발전법이란 택시 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이게 풀네임인데요. 자, 이 법률의 목적은 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의 복지 증진, 여기는 복지 증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교통 편의를 제고한다. 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택시 운수 종사자 복지 증진, 국민 교통 편의 제고, 택시발전법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객의 편리한 이동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건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기가 요거 그대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비슷한 좋은 말 같지만 택시발전법은 택시 운송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의 복지 증진, 국민의 교통 편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지 여객의 편리한 이동, 수송 그런 거 아니다. 택시 운송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 도로교통법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이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이 되고 여기서 정한 사항이 아닌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택시발전법이 우선 적용된다. 요거 유의해 주시고요. 일반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사업자가 기사님한테 전가해서는 안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차량 내부 장비 설치 운영비,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사고 처리 비용 등으로 인해서 보험료 증가분 등 이런 것들을 이 기사님들한테 전가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음주사고 등 기사님 고의로 혹은 중과실로 인해서 발생했다. 혹은 식비 등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차량 내부 미터기나 운행기록 장치 등 그런 장비 설치 운영비,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이런 것들을 운수 종사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음주사고 시 혹은 중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식비는 제외한다. 택시 운송 사업에 관한 중요한 정책 등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은 택시 정책 심의하는 기관이죠. 택시 정책 심의위원회입니다. 택시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택시 운송 사업에 관해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이고 국토교통부 소속이다. 택시 운송 사업 발전의 기본 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마련하는데 몇 년마다 세우나 5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5년마다 5년 단위로 수립한다. 택시 운송 사업 발전 기본 계획은 5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한다. 국토부 장관이 수립합니다. 택시 공영 차고지 설치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 자, 공영 차고지니까 지자체 장한테 있겠죠? 특별시, 광역시, 시장, 특자, 특도, 세종시, 제주도,
도지사, 시군 구청장까지도 택시 공영 차고지 설치 권한이 있습니다. 자, 구단위까지도 설치 권한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조합이나 민간에서는 공영 차고지 설치 권한 없겠죠? 그래서 뭐 조합이나 위원회 뭐 이런 거 나온다. 그러면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공동 차고지는 공동이니까 민간에서 2인 이상이 설치하거나 임차할 수 있는데 2인 이상의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 또는 조합이나 연합회 등이 택시 공동 차고지 설치 임차를 할 수 있다. 전방에 어떤 사물을 주시할 때 그 좌우로 움직이는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눈의 영역을 주변시라고 합니다. 전방에 어떤 사물을 주시할 때 그 좌우로 움직이는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눈의 영역, 주변시라고 합니다. 반면에 전방을 주시할 때 바로 그 사물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는 눈의 영역을 중심시라고 합니다. 좌우로 움직이는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건 주변시, 그 사물 자체를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는 눈의 영역을 중심시라고 한다. 이러한 중심시와 주변시를 포함해서 물체를 확인할 수 있는 눈의 범위, 눈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도 볼 수 있는 좌우의 범위를 시야라고 합니다. 시야는 중심시와 주변시를 포함해서 물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로 눈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도 볼 수 있는 좌우의 범위가 시야다. 양방향 2차로의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길 어깨 쪽으로 설치하는 저속 자동차의 주행차로는 양보차로입니다. 저속차로 아니다. 양방향 2차로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 원활한 소통과 도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길 어깨 쪽으로 설치하는 저속 자동차의 주행차로는 양보차로다. 방향별로 교통량이 특정 시간대에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해서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해서 차로의 진행 방향을 지시하는 차로가 가변차로죠. 자, 가변차로란 방향별 교통량이 특정 시간대에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도로에서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차로의 진행 방향을 지시하는 차로가 가변차로입니다. 안전운행에서 유의해야 할 우리나라의 계절별 특성을 살펴보면 봄철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겨울철 기압 배치 시에 꽃샘추위가 발생한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강우가 온다. 지속적인 안개가 발생한다. 봄철 특성이 아닙니다. 비는 저기압일 때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안개 발생은 가을철 아침에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자, 가을철의 장거리 운행 시에 기상 악화에 대비해서 목적지까지 운행 계획을 평소보다 여유를 두고 세운다 하면 틀립니다. 우리나라 가을철에 기상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죠? 하지만 1년 중 심한 일교차로 안개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건 가을 특징 맞습니다. 가을철 아침에 안개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겨울철에는 북서 계절풍으로 날씨가 춥고 눈이 많이 온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북서풍이 약하다 하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북서 계절풍으로 날씨가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겨울철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제운전에서 기어 변속은 엔진 회전 속도가 2000에서 3000rpm일 때 고단기어로 변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기어 변속은 2000에서 3000rpm에서 고단기어로 변속을 한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1위는 운전자 과실입니다. 자동차 결함이나 기상악화, 도로 특성 등의 원인이 아니고 고속도로 사고 발생 주요 원인 1위는 운전자 과실이다. 차로 폭이란 도로의 차선과 차선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합니다. 기준은 보통 3에서 3.5m인데 교량 터널, 유턴, 회전차로, 가변차로 등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2.75m로 할 수 있다. 차로폭은 차선과 차선 사이의 최단거리, 보통 3에서 3.5m인데 교량 터널, 유턴, 회전차로, 가변차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75m로 할 수 있다. 도로에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 안전지대 등 보행자 옆을 지나는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는 겁니다. 일시정지 아니고 안전거리 두고 서행한다. 언제?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 안전지대 등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안전거리 두고 서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타이어 마모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타이어 공기압, 차량의 하중, 속도, 커브길, 브레이크 노면 등이 타이어 마모에 영향을 주고 타이어 수명이 포장도로에서 100%다 했을 때 비포장도로만 다녔을 때는 60%로 감소합니다. 타이어 마모에 영향 주는 요소는 공기압, 하중, 속도, 커브길, 브레이크와 노면 상태 등이고 포장도로에서 100% 수명 시 비포장도로는 60%로 수명이 짧아진다. 타이어 마모 점검 시에는 표면의 무늬, 트레드 홈의 깊이가 최저 1.6mm 이상은 돼야 됩니다. 1.6mm 미만이다 하면 타이어 교체 시기가 된 거죠. 타이어 마모 점검 시 트레드 홈의 깊이는 최저 1.6mm 이상이어야 된다. 도로의 커브길, 곡선부에서 사고 감소 방법은 한쪽만 기울어진 평경사를 개선하고 운전자가 도로를 볼 수 있는 부분인 시거를 확보하고 속도 표시, 시선 유도 표지 등 주의 표지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노면에도 곡선 차로임을 알리는 표시를 설치한다. 곡선부 사고 감소 방법에는 평경사 개선, 시거 확보, 속도 표지, 시선 유지 표지, 노면 표시를 설치한다. 유압식 브레이크에 휠 실린더나 브레이크 파이프 속에서 브레이크 액이 기화하여 페달을 밟아도 스펀지를 바른 것 같고 이 페달을 밟아도 스펀지를 바른 것 같다 이 말이 들어가면 바로 베이퍼 럭크 현상입니다. 유압이 전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작용하지 않는 현상. 자, 브레이크 액이 기화되어 포가 끓어오르는 것처럼 공기방울을 형성하는 이 베이퍼 럭크 현상의 설명 중에 페달을 밟아도 스펀지를 바른 것 같고 유압이 전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작용하지 않는 현상.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베이퍼 럭크 현상이다. 베이퍼 락 현상이죠. 음주 후에 체내 알코올 농도는 여자는 30분 후, 남자는 60분 후에 정점에 달합니다. 음주 후에 체내 알코올 농도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적은 여자는 빨리 취해서 30분 후에, 그리고 남자는 60분 후에 정점에 도달한다. 자, 술 마신 직후에 별로 안 취한 것 같다고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겠죠. 차를 몰고 가다가 알코올 농도가 정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전방의 대상물까지 거리를 목측하는 것과 그 기능을 심경각과 심시력이라고 한다. 전방의 대상물까지를 목측하는 것과 그 기능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측정한다. 심경각과 심시력이라고 한다.
자, 서비스의 특성에는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상품, 제품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성을 가지고 있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성을 가집니다. 자, 3만 원을 주고 바람말을 받았다. 앞말을 함과 동시에 우리는 동시에 시원함을 느끼죠. 이 소비가 발생하고 바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동시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즉시 사라진다는 소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존재하지 않고 변동성이 있고 다양성이 있다. 정확히 수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인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친절한 서비스라는 것은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죠. 돈을 내고 그 시점 현재 소비할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가질 수는 없다. 무소유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사라지기 때문에 서서히 사라진다 이런 보기가 나오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서비스의 특성은 무형성, 동시성,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고 재고 없다. 변동성과 다양성, 측정이 어렵고 인적으로 의존한다. 소멸성, 무소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서비스의 5대 요소는 단정한 용모와 복장, 밝은 표정, 공손한 인사, 따뜻한 응대, 친근한 말이 올바른 서비스의 5대 요소지 일상적인 대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거래를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친절입니다. 제품의 불만보다는 조사해봤더니 고객이 거래를 중단했다 가장 큰 이유는 불친절입니다. 이 서비스에서 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죠. 긍정적인 이미지란 눈빛, 목소리, 미소로 만들어집니다. 긍정 이미지의 3요소는 눈빛과 목소리, 은은한 미소다. 과도한 액션, 행동 아닙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는 눈빛, 목소리, 미소로 만들어집니다. 가벼운 목내는 각도가 15도고 보통 내는 30도, 일반적으로 승객 앞에서는 30도 구부려서 보통 내를 합니다. 그리고 정중내, 가장 많이 구부린 정중내는 45도로 구부린다. 딱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45도가 가장 정중한 표현이고 특별내라고 해서 조폭 깍두기처럼 형님 나오셨습니까? 하면서 90도 특별내 이런 거 없습니다. 가벼운 목내는 15도, 승객들에게 하는 보통내는 30도, 가장 많이 구부리는 정중내는 45도다. 특별내 없다. 단정한 용모와 복장은 첫인상을 결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들며 회사 이미지를 좌우한다. 맞습니다. 하지만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친다 하면 틀려요. 단정한 용모와 복장을 했다고 항상 더 안전하게 운전한다 그렇게 큰 관련이 없고 일단 첫인상을 결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만든다. 회사 이미지를 좌우한다. 단정한 용모와 복장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복장의 기본 원칙은 청결하게, 단정하게, 품위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고급품으로 두른다, 명품 입는다고 좋은 서비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복장의 기본 원칙은 청결하게, 단정하게, 품위 있게 입는다. 고객보다는 차를 타는 손님이라는 뜻의 승객, 손님이라는 호칭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택시를 타는 손님은 승객, 손님으로 부릅니다. 초등학생, 미취학 어린이는 누구누구 어린이, 학생 이렇게 부르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어르신이라고 부르고요. 중고등학생은 승객이나 손님으로 성인에 준하여서 호칭을 합니다. 초등학생, 미취학 어린이는 어린이나 학생,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르신, 중고등학생은 성인에 준해서 승객이나 손님으로 호칭한다. 악수를 청하는 사람은 미혼자보다는 기혼자가, 후배보다는 선배가, 남자보다는 여자가, 직원보다는 승객이 먼저 청하는 거지 미혼자, 후배, 남자, 직원이 먼저 청하는 거 아닙니다. 악수는 기혼자가, 선배가, 여자가, 승객이 먼저 청한다. 자, 여기 한 번 더 나왔네요. 긍정 이미지 3요소는 시선, 눈빛, 목소리, 음성, 미소 짓는 표정이다. 시선, 음성, 표정이다. 아까는 눈빛, 목소리, 미소로 나왔었죠. 자, 대화시 주의사항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읽어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자, 빠르게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화시에는 정면을 바라보며 경청한다. 시선을 자주 마주치고 밝고 적극적으로 말한다. 상대방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고 가급적으로 논쟁을 피한다. 건성으로 듣거나 대답하지 않고 명료하게, 공손하게, 품위 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끊거나 참견하지 않고 함부로 단정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다 좋은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보기 하나 섞어서 나옵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대화시 주의사항. 직업의 의미로는 경제적 의미, 사회적 의미, 심리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의미, 물질적 의미 이런 거 없다. 경제적 의미, 물질적 의미 비슷한 것 같지만 용어의 정의에서 직업의 의미에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적 의미로는 직업을 통해 안정된 삶을 꾸리고 일할 기회를 얻는다 이러면은 경제적 의미고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인정과 봉사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러면 사회적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자아실현, 인격을 완성한다, 심리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직업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직업관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무조건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만 본다. 잘못된 직업관이고요. 지휘지향적, 무조건 높은 지위가 최고다 하는 지휘지향적 직업관도 잘못된 직업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속적 직업관, 능력보다는 지연, 학연을 중요시하는 게 귀속적 직업관인데 잘못된 직업관이고 3D, 육체 노동과 남녀 차별을 하는 차별적 직업관 역시 잘못된 직업관이 되겠습니다. 직업이 가진 도구적 측면의 가치를 중요시한다면 이는 외재적 가치입니다. 이 도구적 측면의 가치, 돈을 얼마를 벌고 어떤 직위에 올라가고 이런 외적인 측면의 가치를 중요시한다면 외재적 가치고 개인 능력의 발휘, 사회적인 헌신, 이상 실현 등의 가치를 둔다면 직업의 내재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걷고 있거나 도로를 횡단할 때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한다. 이게 같이 나와야 됩니다. 서행한다만 나오거나 일단 정지한다. 틀린 답이에요. 자, 기출됐던 문제로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걷고 있거나 도로를 횡단 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한다. 일시 정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일단 전복사고, 완전히 뒤집혀 넘어진 거죠. 전복사고와 화재 발생사고, 중대한 사고입니다. 그리고 사망자 2명 이상 발생사고나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발생사고, 중상자 6명 이상 발생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전복사고와 화재 발생사고, 사망자 2명 이상 발생사고,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혹은 중상자 6명 이상 발생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충돌사고라고 하면 차가 반대 방향 또는 측방에서 진입해서 그 차의 정면으로 다른 차의 정면 또는 측면을 충격한 것을 충돌사고라고 합니다.
정면, 측면 나오죠? 후면 안 나옵니다. 자, 아래 추돌 사고에서 후면이 나옵니다. 2대 이상의 차가 동일 방향으로 주행 중에 뒷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한 것, 이것이 추돌 사고고요. 정면으로 다른 차의 정면 또는 측면을 충격했다, 충돌 사고고요. 접촉 사고는 차가 추월하거나 나란히 교행을 하려다가 차의 좌우 측면이 서로 스친 것이 바로 접촉 사고입니다. 전도 사고는 블라블라블라 차체의 측면이 접해 있는 것, 넘어지는데 옆으로 넘어져서 차체의 측면이 바닥에 접해 있는 경우 전도 사고고요. 전복 사고는 완전히 뒤집혀서 넘어진 것이 전복 사고가 되겠습니다. 차량 중량은 공차 상태의 중량을 말합니다. 차량 중량은 공차 상태의 중량을 말한다. 그리고 차량의 총 중량, 총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적차 상태, 차량이 승차 인원과 최대 적재량의 물품을 실은 상태, 이 적차 상태의 중량이 바로 차량 총 중량이 되겠습니다. 차량 중량이라고 하면 공차 상태, 총 중량은 적차 상태다. 적차 상태란 공차 상태에서 승차 정원이 승차하고 최대 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입니다. 자, 승차 정원에서 1인은 성인 65kg, 13세 미만은 1.5인이 승차 정원 1인으로 계산을 해서 무게를 계산하고요. 정위치에 균등하게 승차 및 적재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 승차 정원에는 운전자를 포함합니다. 승차 정원은 승차 허용된 최대 인원으로 운전자를 포함한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때는 노면의 흔적이나 사고 차량과 피해자, 사고 당사자와 목격자, 현장 시설물들과 사고 현장 사진, 그리고 직접 현장을 측정한 자료들, 이러한 것들이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원인 조사 항목들입니다. 자, 보험회사나 경찰에서 사고 현장 원인 조사를 하는 항목들은 노면 흔적, 사고 차량 및 피해자, 사고 당사자 및 목격자, 현장 시설물과 사고 현장 사진과 현장 측정 수치들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맨 먼저 인명구호가 우선이죠. 인명구호를 우선으로 한다. 자, 뭐보다 우선이냐? 경찰서 신고, 보험회사 신고, 시신 보존보다 부상자 구출, 인명구호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사고 처리 결과를 개인적으로 통보받더라도 회사에 보고 후에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개인적으로 통보받아도 지시에 따른다. 맞는 말이고요. 사고 발생 시 일단 임의로 처리하고, 벌써 틀렸죠? 임의로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되겠죠? 회사에 거짓 없이 보고한다. 이건 맞는 말이지만 앞이 틀렸습니다. 회사에 보고 후에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탈출, 인명구호, 후방방호의 순입니다. 그리고 경찰 및 보험사에 연락을 한다. 차량이 전복해서 불타고 있다. 일단은 차에서 탈출을 해서 주변의 인명을 구호하고, 그리고 뒤따라오는 차량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후방을 먼저 방호를 합니다. 전방 방호 아니다. 전방에는 아무것도 없죠. 자, 심폐소생술은 30회의 가슴 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이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겁니다. 심폐소생술이라면 30회의 가슴 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인공호흡법의 올바른 방법은 일단 호흡이 없고 맥박은 있는 사람에게 합니다. 호흡도 있고 맥박도 있으면 그냥 누워있는 거겠죠? 맥박은 있는데 호흡이 없다. 그럴 때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순서는 먼저 의식을 확인합니다.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하고 반응을 확인하고, 영아의 경우에는 한쪽 발바닥을 가볍게 두드리며 반응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연다.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올려 5에서 10초 동안 보고 듣고 느낍니다.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올려 5에서 10초 동안 보고 듣고 느낀다. 이마에 손바닥을 얹고 손의 엄지와 검지로 코를 막아서 1초 동안 가슴이 충분히 올라오도록 입을 맞대고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영아의 경우에는 기도를 열고 입과 코를 한꺼번에 덮은 다음에, 자, 인공호흡을 하는 사람의 입으로 덮는다는 얘기겠죠. 입과 코를 입으로 한꺼번에 덮은 다음에 1초 동안 가슴이 충분히 올라올 정도로 공기를 불어넣는다. 자, 모두 1초입니다. 공기 불어넣는 것은 1초다. 자, 가슴 압박의 경우에는 가슴 중앙, 양쪽 젖꼭지 사이에 가슴 중앙에 두 손을 올리고, 영아는 가슴 중앙 직하부에 두 손가락으로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팔을 곧게 펴서 바닥과 수직이 되게 하고, 성인은 깊이 5cm입니다. 성인은 깊이 5cm다.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성인은 깊이 5cm로 체중을 이용해서 압박과 이완을 반복하고, 영아는 가슴 두께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의 깊이 4cm 정도로 한다. 속도는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입니다.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을 한다. 그리고 소아의 경우에는 한 손으로 실시합니다. 한 손으로 실시한다. 골절 부상자의 경우에는 잘못된 조치 시에는 더 위험하므로 응급처치를 한 후에 가급적 그 자리에서 구급차를 기다립니다. 팔 골절 시에는 헝겊으로 띠를 만들어서 팔을 매달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하면 틀려요. 지혈이 필요할 때는 골절 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혈을 한다. 자,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다. 과다 출혈 시에는 출혈 부위보다 심장에 가까운 부위를 헝겊이나 손수건으로 지혈이 될 때까지 꽉 잡아맨다. 올바른 방법이고요. 소량 출혈이다 하면은 거즈나 깨끗한 손수건으로 상처 부위를 꽉 누른다. 과다 출혈 시에는 출혈 부위보다 심장에 가까운 부위를 꽉 잡아매고, 소량 출혈 시에는 거즈나 깨끗한 손수건을 이용한다. 가슴이나 배를 강하게 충격당해서 뇌출혈이 발생했다.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며 호흡이 얕고 빨라지는 쇼크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옷에 단추를 푸는 등 헐렁하게 하고 하반신을 높게 한다. 부상자가 춥지 않도록 모포 등을 덮어주지만 햇볕을 직접 쐰다 하면 안 돼요. 햇볕을 직접 쐬면 절대 안 된다. 뇌출혈 발생 시에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며 호흡이 얕고 빨라지는 쇼크 증상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옷에 단추를 풀고 헐렁하게 하고 하반신을 높게 한다. 부상자가 춥지 않도록 모포를 덮지만 햇볕을 직접 쐬면 안 된다. 자, 승객이 참을미를 할 때는 휴게소나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는 곳에 들러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도록 한다. 올바른 조치고요. 자, 통풍이 잘 되고 흔들림이 없는 앞쪽에 앉힌다. 맞고요. 토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생봉투를 준비하고, 토한 경우에는 주변 승객이 불쾌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해야 됩니다. 자, 참을미를 한다. 안전한 곳으로 가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게 하고 되도록 앞쪽에 앉힌다. 토할 경우를 대비해서 위생봉투를 준비하고, 토했다면 주변 승객이 불쾌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 보험회사와 경찰에 알릴 내용은 사고 발생 지점, 사상자 현황, 회사명, 운전자 성명, 화물 상태와 연료 유출 여부지,
차주의 성명은 아닙니다. 회사 차량이나 렌터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차주의 성명을 그때 파악할 필요는 없고 사고 발생 지점과 사상자 현황, 회사명, 운전자명, 화물 상태와 연료 유출 여부, 화재 사고 위험을 알기 위해서 연료 유출 여부 등을 보험회사나 경찰에 알린다. 우리가 주행 중에 핸들이 무겁다고 느낄 때 원인과 알맞은 조치는 일단 앞바퀴의 공기압이 부족할 때, 타이어가 마멸됐거나 휠 얼라이먼트 앞바퀴 정렬이 불량할 때 핸들이 무겁다고 느낍니다. 모두 조향장치 쪽 문제죠. 그래서 파워 스티어링, 조향을 가볍게 해주는 조향 기어박스,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부족하지 않은지 체크를 해보고 오일이 부족할 시 보충해주고 공기 빼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조향 기어 톱니바퀴가 마모가 심하지 않은지 체크를 하는 것이 핸들이 무겁다고 느낄 때 알맞은 조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타이어 무게중심 점검, 이런 것들은 핸들이 무거운 이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원인이 아니겠고 허브 베어링, 쇼크 옵서버, 현가장치죠. 쇼크 옵서버는 쏠림 현상과 관련이 있지 조향 쪽 문제인 핸들 무거운 이유와는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핸들이 무겁다고 느낄 때 원인은 앞바퀴 공기압 부족, 타이어의 마멸이나 휠 얼라이먼트 불량 등이 원인이 되겠고, 조치로는 파워 스티어링, 조향 기어박스, 오일을 체크하고 부족하면 보충 후에 공기 빼기 작업을 한다. 조향 기어 톱니바퀴 마모를 체크한다. 이런 것이 알맞은 조치가 되겠습니다. 타이어 무게중심 점검, 허브 베어링, 쇼크 옵서버 불량은 원인이 아니다. ABS, 안티락 브레이크 시스템. ABS 시스템은 급제동 시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핸들 조향성을 향상시킨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에서처럼 ABS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로 여기 초록선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관성 때문에 계속해서 직진하려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핸들을 돌려도 좌우로 잘 꺾이지가 않고 차량은 그대로 직진해서 전방 장애물을 충돌하게 되는데, 노면과의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뺐다를 연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발로 짧은 시간에 여러 번 밟았다 뺐다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ABS 시스템으로 1초에 10회 이상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뺐다를 연속적으로 하는 효과를 내면서 제동 시에도 관성력을 신속히 억제하면서 핸들 조향 성능을 향상시켜서 앞에 장애물을 쉽게 피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장치가 ABS, 안티락 브레이크 시스템인데요. ABS 경고등은 시동키를 돌리면 일반적으로 3초 정도 점등 후에 소등이 되면 정상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든 차륜에 동시에 최대 제동력이 작용하도록 한다 하면 맞는 말입니다. ABS는 각 바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차륜에 동시에 최대 제동력을 작용하도록 한다. ABS는 급제동 시 핸들 조향을 불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급제동 시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핸들 조향성을 향상시키는 게 ABS다. 자, 그리고 터보차저, 과급기인데요. 엔진에 공기를 과하게 불어넣는다. 흡기 쪽으로 더 많은 공기를 불어넣어서 출력을 향상시키는 장치가 터보차저, 과급기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요 위쪽 회색 부분이 과급기 터보차저고요. 요 아래쪽에 엔진 실린더와 위에 연소실, 흡기 밸브, 배기 밸브, 분사 노즐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 흡기 쪽에서 공기가 흡기 밸브를 통해 연소실 내로 들어온 다음 흡압동배,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순으로 4행정 사이클이 작동하게 되고, 폭발 행정에서 연소실 내로 분사 노즐을 통해 연료가 무화돼서 안개 형태로 뿌려지게 되면 고온의 압축 공기가 자연 착화되면서 폭발을 일으켜서 피스톤을 아래쪽으로 밀어내는 그러한 상하 운동을 하게 되고, 커넥팅 로드와 크랭크축, 플라이 휠을 통해 동력을 변속기, 차축, 바퀴까지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기 행정에서 배기 쪽 밸브가 열리면서 고온 고압의 공기가 배기 라인을 타고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고압의 공기를 그냥 바로 빠져나가도록 두지 않고 이 터보차저에 이 터빈을 돌리는 동력으로 한 번 더 쓰면서 이 터빈 축과 연결되어 있는 왼쪽에 날개 모양의 임펠러와 디퓨저를 통해서 더 많은 공기를 흡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 이 터보차저 과급기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터보차저에 고장이 발생했다면 그 원인은 이 터빈의 날개가 손상됐을 확률이 크다. 그러면 이 압축기 날개 손상 요인은 윤활유 공급 부족, 엔진 오일이 오염됐다, 혹은 이물질이 유입됐다. 그랬을 때 이 터보차저의 터빈 날개, 압축기 날개가 손상되는 요인이 되겠고, 냉각수 과다한 것과는 전혀 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보차저 점검 시에는 흡기 쪽에 장착되어 있는 에어클리너 부품들, 에어클리너 엘리먼트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고 고속 회전을 시키면 이물질이 들어가서 터보차저 압축기, 터빈 날개가 손상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보차저 점검 시에는 에어클리너 엘리먼트 요소들이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서 터보차저 압축기 날개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좌우 바퀴가 서로 다르게 상하 운동할 때 차체의 기울기를 감소시켜주는 그런 장치는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자, 롤링 방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안티롤 바라고도 하는데요. 좌우의 높이차가 달라가지고 뒤뚱뒤뚱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롤링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듯이 조향장치들과 인접해 있어서 조향장치에 속하는 게 아닌가 헷갈리는 분도 계신데, 비포장 도로등을 할 때 바퀴 좌우가 서로 다르게 상하 운동을 해서 차가 좌우로 뒤뚱거리는 것을 방지하는, 롤링을 방지하는 장치가 이 스테빌라이저, 안티롤바, 스웨이 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고속 선회 시 좌우 진동을 완화시킨다. 스테빌라이저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저속 회전 시에 시동이 자꾸 꺼지는 이유는, 자, 요즘 디젤 차에서 문제가 많죠? 처음부터 시동이 안 걸리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엔진이 회전 중인데 시동이 자꾸 꺼지는 이유는 연료 계통의 문제입니다. 연소실 내에 정상적으로 연료를 분사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연료 필터가 막혔거나 고압 펌프 이상, 혹은 에어클리너 필터가 오염됐다, 밸브 간극의 이상이 있어서 흡배기 사이클상에 제대로 연소실 내에서 혼합기가 고온으로 압축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연소 계통, 연료 계통의 문제가 엔진 저속 회전 시 시동이 자꾸 꺼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흡배기 밸브를 제때 여닫는 것을 조절하는 장치가 여기 캠축, 캠샤프트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이쪽으로 돌아서 시소처럼 로커 암의 오른쪽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쪽은 반대로 내려가면서, 자, 여기 흡배기 밸브를 아래로 열게 되겠죠. 그런데 이 로커 암과 이 밸브 사이의 간격, 요 갭이 밸브 간격입니다. 요 간격이 너무 느슨해지거나 너무 뻑뻑해지면 미세하게 조정되는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그 시퀀스 타이밍이 어긋나게 되면서 제대로 동력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브 간극 이상도 저속 회전 시 시동 꺼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레이디얼 타이어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승용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레이디얼 타이어인데요. 이 레이디얼 타이어는 아까 그림에서 살펴봤듯이 타이어의 골격, 이 카커스가 여러 겹으로 이 타이어를 감싸면서 이렇게 조여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그림에서 요거는 바이어스 타입의 타이어인데요. 여러 겹의 코드층이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놓여지면서 직진성과 강도를 좀 높였다. 값이 싸고 비포장이나 대형차에 적합한 바이어스 타이어. 그리고 값은 좀 비싸지만 회전 저항이 작아서 코너링에서도 쉽게 미끄러지지 않고 고속주행에서도 강력한 제동 성능을 발휘하는 타이어가 레이디얼 타이어입니다. 접지 면적이 크고 수명이 길며 트레드의 하중에 의한 변형이 적다. 회전 시 구심력이 좋다. 고속주행 시 물결 모양의 주름이 생기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적고 고속 안정성이 좋다. 레이디얼 타이어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충격 흡수가 적어서 승차감이 좋지 않고 바이어스 타입에 비해서 가격도 비싸고 저속주행 시 핸들이 다소 무겁다. 이런 단점도 가지고 있는 것이 레이디얼 타이어입니다. 배터리 방전 시에는 우리가 점프를 하죠. 다른 차량의 배터리나 보조 배터리를 통해서 점프 케이블로 연결 후에 시동을 거는데요. 그렇게 시동을 건 후에 케이블을 분리하는 방법은 점프 케이블 양극, 음극이 서로 닿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닿지 않도록 하고 음극 단자, 마이너스 단자를 먼저 분리하고 그 다음에 양극 단자를 분리합니다. 음량이다, 음량. 분리 순서는 음량이다. 완충 장치, 현가 장치에는 쇼크 옵서버, 스프링, 스테빌라이저 있습니다. 스테빌라이저는 아까 살펴봤고 쇼크 옵서버와 스프링, 그림처럼 생겼는데요. 완충 장치니까 스프링 형태로 생겼겠죠. 쇼크 옵서버는 스프링 간 자유 진동을 억제하고 승차감을 향상시킨다. 스프링은 노면으로부터 충격 완화 역할을 하고 스테빌라이저는 아까 살펴봤듯이 옆으로 흔들림, 롤링을 방지한다. 하지만 타이로드는 조향장치입니다. 타이로드, 피트먼 암, 킹핀 같은 것들은 조향장치입니다. 우리가 타이어의 기능이라고 하면 하중을 지탱하고 노면 충격을 완화하며 진행 방향의 전환과 유지를 해준다. 하지만 열 흡수하고 열 방출하는 것은 타이어의 기능이 아니고 휠의 기능이죠. 요거 주의합니다. 타이어의 기능은 하중 지탱, 노면 충격 완화, 진행 방향 전환과 유지지 열 흡수와 열 방출은 아니다. 자, LPG 가스 누출 시에는 검지기나 비눗물로 누출을 확인하고 절대 화기를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누출 확인 시에는 밸브를 잠그고 즉시 등록 정비 공장에서 정비를 한다. 누출량이 많은 부위는 기화로 인해서 하얗게 서리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액체 상태로 누출됐다? 그럴 때는 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LPG 가스 누출 시에는 검지기나 비눗물로 누출을 확인하고 절대로 화기를 가까이 두지 않고 밸브 잠그고 등록 정비 공장에서 정비를 받아야 됩니다. 누출량이 많은 부위는 하얗게 서리 현상이 발생하고 액체 상태로 누출 시에는 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손대지 않는다. LPG 밸브와 색상은 충전 밸브는 녹색, 차단 밸브는 적색입니다. 충전 밸브는 파란불, 차단, 정지하는 신호는 적색이다. 연료 차단 밸브는 적색입니다. 내륜차와 외륜차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의 종류가 아니고 차이를 나타내는 그 궤적의 차이가 내륜차, 외륜차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은 우회전이든 좌회전이든 이렇게 선회를 할 때 차량의 앞바퀴의 궤적과 뒷바퀴의 궤적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연한 회색이 앞바퀴가 지나간 자국이고 짙은 색이 뒷바퀴가 지나간 자국입니다. 그래서 앞바퀴보다 뒷바퀴가 이 도는 방향에 훨씬 더 안쪽으로 치우쳐서 궤적을 그리게 된다. 그래서 앞바퀴가 지나간 자국과 뒷바퀴가 지나간 자국의 그 차이가 내륜차, 외륜차인데 지나가는 방향에 같은 방향, 도는 방향에 안쪽 바퀴들의 궤적 차이가 내륜차, 바깥쪽 바퀴들의 궤적 차가 외륜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회전 시 내륜차는 당연히 우측 바퀴가 안쪽이죠. 그러니까 우측 앞바퀴와 우측 뒷바퀴의 회전 반경의 차이가 내륜차가 되겠고 외륜차는 바깥쪽이니까 우회전 시에는 좌측 앞바퀴와 좌측 뒷바퀴가 바깥쪽 바퀴겠죠. 그 궤적 차이가 외륜차다. 좌회전 시에는 안쪽 바퀴가 좌측 바퀴겠죠. 그러니까 좌측 바퀴들의 차이가 내륜차고 좌회전 시 바깥쪽 바퀴는 우측 바퀴들이니까 우측 바퀴들의 차이가 외륜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륜차는 안쪽 바퀴들의 궤적 차이고 외륜차는 바깥쪽 바퀴들의 궤적 차이다. 대형차일수록 그러니까 앞뒤 바퀴의 간격이 길수록 휠 베이스라고 하죠. 휠 베이스가 클수록 내륜차, 외륜차도 크다.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닝 락인데요. 아침에 이슬이나 안개가 잦다. 그래서 잦은 우천이나 습도가 높은 날 혹은 장기 주차 시에 브레이크 드럼에 미세한 녹이 발생한다. 모닝 록입니다. 모닝 녹. 녹 발생이니까 아침 녹이 모닝 녹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쉽게 외워집니다. 모닝 녹은 잦은 우천이나 습도가 높은 날 장기 주차 시에 브레이크 드럼에 미세한 녹이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몇 번 밟아주면 녹이 제거됩니다. 자, 바운싱은 위아래로 요후, 롤렉스, PY. 자, 무슨 말이냐면 차량의 진동을 나타내는 용어인데요. 바운싱이라고 하면 바운싱, 상하 진동을 의미합니다. 평행 진동이라고도 하고요. 요잉은 차체의 후부의 진동을 뜻한다. 자, 롤링은 좌우 진동이다. 상하 높이차가 좌우가 다를 때 좌우 옆방향으로 흔들리는 것이 롤링입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듯이 차량의 앞뒤 방향을 X축, 좌우 방향을 Y축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롤링은 이 축 자체가 좌우로 흔들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X축의 흔들림을 뜻합니다. 그래서 X축이 흔들린다. 롤X다. 그리고 피칭은 Y축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앞뒤 진동입니다. 앞뒤 진동은 Y축이 흔들리는 거다. 그래서 PY입니다. 바운싱은 상하로 바운싱 하는 거고 요잉은 차체 후부, 요후다. 그리고 롤링은 좌우 진동, 롤렉스. 피칭은 앞뒤 진동, PY. 차량 진동에 관련된 용어였습니다. 다음 중 핸드브레이크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핸드브레이크는 주차 또는 정차시킬 때 사용하는 제동장치 맞죠? 운전석에서 손으로 작동시키는 제동장치다. 핸드브레이크니까 맞습니다. 레버를 당기면 와이어에 의해 좌우의 뒷바퀴가 고정된다. 맞습니다.
핸드브레이크는 레버를 당기면은 와이어에 의해 좌우 뒷바퀴가 고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버를 당기면 와이어에 의해 앞뒤 좌우 모두 고정된다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앞쪽에 핸드브레이크를 당기게 되면 자, 케이블, 와이어에 의해서 좌우 뒷바퀴에 설치된 파킹 브레이크 레버가 조여지면서 좌우 뒷바퀴가 고정되겠습니다. 다음 중 속도의 착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은 느리게 느껴진다. 맞겠죠? 동일 방향으로 주행하는 경우 느리게 느껴진다. 맞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경우 빠르게 느껴지는 게 맞고 좁은 시야에서는 보다 느리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좁은 시야에서는 보다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좁은 시야에서는 빠르게 느낀다. 먼 곳에 있을 때는 느리게 느끼고 반대 방향일 때는 가속도감을, 동일 방향일 때는 감속도감을 느낀다. 자, 정지 시력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정지 시력이란 5m 거리에서 흰 바탕에 검정으로 그린 란도얼트 고리시표. 자, 이렇게 생긴 C 모양의 고리 C표입니다. 란도얼트 고리 C표. 안과나 안경점에서 흔히 보는 시력 검사표에 있죠? 자, 어디가 뚫려 있죠? 오른쪽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5m 거리에서 이 란도얼트 고리 C표의 끊어진 틈을 식별할 수 있는 시력이 바로 정지 시력입니다. 또 하나의 정의는 아주 밝은 상태에서 3분의 1인치 0.85cm의 글자를 20피트 6.10m 거리에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의 시력을 말하고 정상 시력을 나타내는 표시는 20분의 20입니다. 아주 밝은 상태에서 3분의 1인치 크기의 글자를 20피트 거리에서 읽을 수 있는 시력, 정상 시력은 20분의 20이다. 정지 시력입니다. 자, 움직이는 물체를 볼 수 있는 시력, 동체 시력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속도가 빨라지면 동체 시력은 저하되고 필요할수록 저하된다. 맞겠죠? 동체 시력이란 주행 중 운전자의 시력을 말한다. 맞고요. 정지 시력에 비하여 동체 시력은 30% 정도 낮다. 맞습니다. 정지 시력에 비해 동체 시력은 30% 정도 더 낮다. 움직이는 게 더 잘 안 보인다 이런 뜻이죠. 동체 시력의 저하율은 연령과 관계가 없다. 있겠죠.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시각의 반응 속도도 느려지는 게 당연합니다. 자,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 많이 들어보신 용어인데요. 언더스티어는 코너링, 선회 시의 구동력이 원심력보다 작을 때. 자,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자, 위쪽 그림이 언더스티어인데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입하면서 핸들만 틀었다. 그랬을 때 이 원심력 때문에 핸들을 돌린 것보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더 밀려나는 현상입니다. 주로 전륜 구동에서 앞바퀴가 구동하는 상태에서 핸들을 틀게 되면 앞바퀴의 구동력보다 차량의 원심력, 관성이 더 커서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현상. 그게 언더스티어고, 오버스티어는 주로 후륜 구동에서 발생합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뒷바퀴는 계속 돌려고 그러고 앞바퀴는 핸들에 의해 노면의 마찰력을 발휘하면서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의 뒤쪽이 바깥쪽으로 밀리면서 차가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오버스티어가 되겠습니다. 언더스티어는 전륜 구동에서 발생하고 바깥쪽으로 밀리는 현상이다. 오버스티어는 후륜 구동에서 발생하고 코너 안쪽으로 더 많이 꺾이는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진입 전에 충분히 감속해서 신속히 빠져나가는 슬로우 인, 패스트 아웃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노즈 다운, 노즈 업 현상도 있는데요. 차량의 앞쪽 코 부분이 다운되는, 다이브하는 그런 현상, 앞 범퍼 부분이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보통 급 정지 시에 발생하는데 사진과 같이 차량의 앞쪽 코 부분이 다운되는 현상이다. 노즈 다운, 다이브 현상이고, 반대로 급 출발 시에는 이 코가 들리는 현상, 스쿼트 현상이 일어납니다. 앞 범퍼 부분이 들리는 현상이 노즈 업, 스쿼트 현상이고, 급정지 시 범퍼 부분이 내려가는 현상이 노즈 다운, 다이브 현상이다. 브레이크 마찰제가 물에 젖어 키워드가 들어가고, 마찰 계수가 작아져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바로 워터 페이드 현상입니다. 자, 수막 현상은 물 위에 떠서 미끄러지듯이 이런 용어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워터 페이드 현상이 브레이크 마찰제가 물에 젖어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물에 젖어 마찰 계수가 작아져 브레이크 제동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워터 페이드 현상이다. 자,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이따 보고, 자, 하이드로 플래닝 현상은 이 수막 현상이 영어로 하이드로 플래닝 현상입니다. 같은 말이다. 자, 타이어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접지부에 받은 타이어의 변형이 주름이 다음 접지 시점까지 복원되지 않고 접지의 뒤쪽에 진동의 물결로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 스탠딩 웨이브 현상입니다. 물결이니까 웨이브 현상이다. 문제 속에 답이 있죠. 타이어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만화처럼 그리면은 타이어가 고속 회전 시 동그랗지 않고 타원형으로 되면서 어느 한 지점은 쭈글쭈글해지겠죠. 그러한 주름이 다음 접지 시점까지도 복원되지 않고 접지의 뒤쪽에 진동의 물결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이 스탠딩 웨이브 현상입니다. 비탈길을 내려가거나 할 때 브레이크를 반복하여 사용하면 마찰열이 브레이크 라이닝에 축적되어 브레이크 제동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바로 페이드 현상입니다. 내리막길에서 마찰열이 라이닝에 축적, 이 말이 꼭 들어가고 브레이크 제동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그냥 페이드 현상이다. 슬라이드 현상, 홀드 현상 아니고 베이퍼 록 현상은 이 베이퍼가 기포죠, 기포라는 말이 들어가야 베이퍼 록 현상을 설명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베이퍼 록 현상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브레이크액에 기포가 발생하여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고, 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차륜 부분에 마찰열 때문에 오일이 기화되고 브레이크 회로 내에 공기가 유입된 것처럼 기포가 형성되는 그러한 현상,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현상이 베이퍼 록 현상입니다. 베이퍼 락 현상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 올인원 합격권 총정리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끝까지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고 실제 시험에서 모두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파이팅 홍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